마을 사람들 전체가 12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그녀를 어머니로 모시게 해달라며 애원하고 있다. 소녀가 그들의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고 밤이 되면 악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역시 이 마을 사람이건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내게 마을 입구로 가서 비석을 어머니로 모시라고 말씀하신다. 호송대가 전속력으로 숲을 질주하다가 선두에 선 기수가 갑자기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운다. 머지않은 앞쪽 시든 나무 아래에 한 소년이 돌비석 옆에 서 있다. 한 금이위가 말에서 내려 뒤쪽에 있는 마차로 향한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아가씨, 정보망에서 언급한 위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신문해 보겠습니다. 마차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아이라. 좋군. 아이들은 단순하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말이야. 헤일, 가서 물어보거라. 헤일은 핀첸의 뒤로 곧장 다가가 작은 은화 한 대를 꺼낸다. 자, 받아라. 이걸로 사탕이라도 사 먹으렴. 몇 가지만 좀 물어보자꾸나. 이 근처에서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 본 적 없니?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녀석들 말이야. 오히려 도자기 인형 무리 같은 것들인데. 핀은 은화를 응시한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할아버지가 낯선 사람에게서는 절대 물건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은 헤일이란다. 방금 전까지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 이름을 알았으니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지. 이건 네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이야. 그거라면 얘기가 다르지. 안 그러니 핀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가 은화를 챙긴다. 아저씨가 말하는 그 아이들, 키가 한 뼘도 안 되고 항상 떼지어 다니는 애들 맞죠? 헤일의 두 눈이 반짝인다. 그는 격렬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차 쪽으로 몸을 돌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가씨, 정말로 이곳에 있습니다. 순간 마차 밖으로 어두운 형체가 번쩍이며 튀어나온다. 핀은 등 뒤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 뒤를 돌아본다. 그곳엔 우아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라색 옷의 여인이 서 있다. 두려워하지 마렴. 우리는 뉴스테드에서 왔고 너를 해칠 생각은 없단다. 그 도자기 인형들을 본 적이 있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핀은 여자를 올려다보며 말한다. 누나, 정말 예쁘시네요. 제스퍼보다도 훨씬 예쁘네요. 보라색 옷의 여인은 내심 기뻐한다. 이 아이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법을 아는구나. 하지만 제스퍼라니. 아무리 들어도 여자 이름 같지는 않은데.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럼 그 도자기 인형들을 찾으러 가는 길을 안내해 줄래? 하지만 핀은 계속 그녀의 어깨를 빤히 바라본다. 한 선비가 그녀의 위쪽에 매달려 두 발을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두고 있다. 목매달아 죽은 선비 유령은 명백히 언짢은 기색으로 침묵을 지킨다. 그의 이름이 바로 제스퍼다. 핀, 넌 진짜로 나를 저 여자랑 비교하는 거냐? 저 여자가 추녀라는 뜻이겠지? 이 자들은 금이위다. 대가문들이 부리는 사냥개들이지. 저들의 돈은 피 묻은 돈이다. 한 번이라도 받았다간 내 목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거다. 제스퍼는 이제 한낱 영혼에 불과하다. 그들 중 누구도 제스퍼를 보거나 들을 수 없다. 비올라는 핀이 멍해진 것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몸을 숙인다. 얘야, 괜찮니? 핀은 비올라와 제스퍼에게 동시에 대답한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올라는 지체하지 않는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핀을 데리고 출발하라고 명령한다. 제스퍼는 이 낡은 나무에 목매달려 죽었다. 유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곳을 떠날 수 없었고 이는 곧 핀의 할아버지에게 경고해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너 혼자서도 저들을 처리할 수 있겠지. 그렇지, 핀. 그들은 숲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얼마 후 핀은 꼬르륵거리는 배에 손을 얹는다. 저 조금 배가 고파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아직 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밥부터 먹고 나서 거기로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비올라는 부하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내 주머니를 열게 한다. 영수와 희귀한 약초로 만든 영적인 육포가 있단다. 네가 집에서 먹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조금 먹어보렴. 그녀가 부드럽게 핀의 이마를 쓰다듬는다. 꼬마야, 아직 내 이름을 모르는구나. 어디에 사니? 핀은 솔직하게 대답한다. 제 이름은 핀첸이에요. 골드힐 마을에 살아요. 제가 거짓말을 절대 안 해서 다들 절 꼬마 정직이라고 불러요.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육포 고맙습니다. 헤일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는 비올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아가씨, 이 녀석 뭔가 수상합니다. 비올라는 앞서 걸어가는 핀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눈치챘어. 저 아이는 수련자야. 핀의 뒤통수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오로지 빛으로만 이루어진 신방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런 외진 마을에서 이토록 천재적인 아이를 발견하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야. 겨우 10살의 나이에 이미 신태경에 도달하다니. 저 아이가 제국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라도 한다면 그 이름이 온 제국을 뒤흔들게 될 거다. 이 육포는 영수와 희귀 약초로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한 양의 연기를 품고 있다. 고기를 먹은 후 핀은 본능적으로 그 안의 연기를 정제하기 시작했고 의도치 않게 자신의 수위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는 이미 연기기의 신태경에 올라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비올라가 눈살을 찌푸린다. 어째서 녀석의 영대 고주가 텅 비어있는 거지? 신태센타이가 없질 않습니까? 헤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께서는 고귀한 가문에서 나고 자라셔서 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곳에서는 재능 자체가 죄악이니까요. 아마 이 아이는 어느 대가문에 발견되었을 테죠. 그 가문의 고수가 억지로 신태를 적출해 자신들의 제자에게 이식했을 겁니다. 신태가 없으니 녀석의 모든 영역은 뿌리가 없어 오래갈 수 없는 거고요. 육포에 깃든 영역이 잠시나마
녀석의 영대를 다시 일깨웠지만 신태가 없다면 이 모든 건 그저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매년 신태를 잃고 죽어가는 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두개골이 열리고도 이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비올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아니나 다를까. 핀의 뒤통수에서 빛나던 영대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기운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소년으로 돌아온 듯했다. 비올라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앞뒤가 맞네. 작년 옥스보우군 부군수의 아들인 도리안, 리. 먹고 마시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쓸모없는 남봉꾼이 어떻게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했나 했지. 어떤 재능 있는 평민의 신태를 훔친 게 틀림없어. 헤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비올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리 가문은 막강한 권력을 쥔 귀족 가문이야. 그 가문의 도련님이 어떻게 향시에 합격했든 우리가 알 바 아니지. 하지만 이 아이는 꽤나 가엾군.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통 없이 빨리 끝내주도록 해. 괴로워하게 두진 마. 골드힐 마을도 모조리 쓸어버려서 아이와 함께 순장시켜버리고 그래야 쓸데없는 입방아를 막을 수 있을 테니. 우리 자오 가문이 진왕 마웡의 무덤을 발견하고 독차지했다는 소문이 돌게 놔둘 순 없잖아. 핀의 귀가 움찔했다. 비록 신태는 잃었을지언정 그의 청력만큼은 여전히 경이로웠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모든 단어가 하나하나 선명하게 꽂혔다. 문득 예전에 제스퍼에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이 일을 시작한 자는 후손이 끊어지리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당시 제스퍼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건 나를 처음으로 건드린 자의 핏줄을 이미 모조리 말살해버렸다는 뜻이지. 우리를 억울하게 한 자는 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해. 과연 배운 자답게 참된 선비의 가르침이었다. 스승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핀의 가슴속에서 벅차올랐다. 머지않아 핀은 비올라, 일행을 산속숲의 경계로 이끌었다. 개울가에는 고작 한 뼘 남짓한 작은 형상 10여 개가 모여 놀고 있었다. 눈, 코, 입은 물론 사지까지 완벽하게 갖춘 데다 창백한 피부는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그들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자기가 맞부딪히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짹짹거리고 끽끽대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도자기 인형들은 신기하게도 서로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비올라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찾았어. 진왕의 무덤에서 나온 순장용 도자기 인형이 틀림없어. 생명을 얻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저것들을 쫓아가면 무덤으로 곧장 안내해 줄 거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핀이 앞으로 나서며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부러뜨렸다. 모든 도자기 인형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핀과 그 뒤에 늘어선 낯선 무리를 발견한 인형들은 차갑게 굳어버렸다. 이내 기겁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 인형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쪽 덤불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헤일과 일행이 즉시 앞으로 튀어나가며 맹렬하게 뒤를 쫓았지만 인형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헤일이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제기랄. 놈들이 일부러 우리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비올라가 차분하게 지시했다. 핀을 계속 쫓아. 절대 놓치지 마. 도자기 인형들을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지만 핀은 달랐다. 그는 덩치가 훨씬 컸기에 쫓기가 훨씬 수월했다. 일행은 산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나무는 더욱 빽빽해지고 길은 끝없이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 핀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일행의 발걸음이 우뚝 멎었다. 빌어먹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빽빽한 숲에서 그 꼬맹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비올라는 문득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상해. 나무들이 전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다. 풀조차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무성하고 졸졸 흐르던 개울이 언제부터 맹렬한 강물처럼 보이게 된 거지.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잠깐, 나무가 커진 게 아니야. 우리가 작아진 거였어. 그때 근처에 있던 호위병 하나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의 왼쪽 다리가 뚝 부러져 나갔다. 내 다리. 그가 비명을 질렀지만 상처에서는 피 한 방울 흘러나오지 않았다. 부러진 단면은 영락없이 깨진 도자기의 모습이었다. 비올라는 자신의 피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도 도자기 인형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주변의 금이 위 호위병들 모두가 이제는 도자기 인형이 되어 있었다. 엄청난 공포가 일행을 휩쓸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비올라가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다. 영역 고육에 갇힌 거다. 진정해. 모두 내 지시를 따라라. 헤일의 얼굴도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영역에 발을 들인 이상 이제 그 어떤 실력 셸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군의 종이 인간 사태나 룻백 마을에 반복되는 하루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핀 녀석이 우릴 일부러 이곳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비올라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 영역의 규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 지금쯤 그 녀석도 도자기가 되었을 거다. 핀이 도망친 방향으로 계속 전진한다. 머지않아 거대한 흙더미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데 각각의 내부는 텅 비어 있다. 비올라가 확신에 차서 말한다. 이곳에 영역 고육이 있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뜻이야. 여기가 바로 진왕의 무덤일 거야.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핀이 나타나 밝게 손을 흔든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가 그들을 앞으로 손짓해 부른다. 도자기 인형의 소굴이 바로 여기예요. 이쪽입니다. 헤일이 무미건조하게 말한다. 아가씨 예상대로 저 녀석도 도자기 인형이 되었군요. 비올라의 눈빛이 매서워진다.
저 녀석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다. 녀석을 따라가다가 기회가 생기는 대로 붙잡아. 핀의 안내에 따라 일행은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간다. 거대한 도자기 항아리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것은 부서져 있고 어떤 것은 완벽하게 온전하다. 항아리들은 침묵하는 거인처럼 그들 위로 우뚝 솟아 압도적인 중압감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때 비올라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는다. 잠깐, 여긴 진왕의 무덤이 아니야. 가마야, 도자기 가마라고. 그 꼬마가 왜 우릴 여기로 데려온 거지? 호위병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친다. 아가씨,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자기 인형들이 부서진 가마방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고 그 중 하나가 호위병들에게 미친 듯이 손을 저으며 물러가라고 신호한다. 호위병이 씨굿는다. 이 꼬맹이들이 우릴 무서워하네. 그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향해 휘둘러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먼지가 솟구친다. 호위병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아 각각 20피트가 넘는 3명의 거인이 그곳에 서 있다. 한때 이곳에서 도자기를 굽던 가마꾼들을 닮은 점토상처럼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차갑고 기이한 바람이 일어난다. 비올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다. 도망쳐. 모두가 앞다투어 도망친다. 헤일은 외다리가 된 호위병을 차마두고 갈 수 없다. 그를 부축하며 뛰지만 둘은 가장 뒤처지고 만다. 거인의 손이 힘들이지 않고 그들을 움켜쥐더니 세게 쥐어짠다. 그들의 몸은 부서지는 도자기 파편처럼 폭발하듯 산산조각나며 순식간에 둘 다 가루로 으깨진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비올라는 한 도자기 인형이 자신에게 손짓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허물어져가는 가마방으로 뛰어든다. 도자기 인형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필사적으로 손을 젓는다. 밖에서는 남은 호위병들의 비명소리가 하나씩 울려 퍼진다. 비올라는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때 거인 중 하나가 머리를 들이민다. 거대한 얼굴이 방의 입구를 가득 채운다. 비올라는 숨을 죽인 채 감히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거인이 천천히 물러난다. 다른 거인들도 수색을 멈춘다. 비올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들은 가마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달린다. 멀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가마가 굉음과 함께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다. 세 거인은 자신들이 붙잡은 도자기 인형들을 불 속으로 던져넣고 있다. 인형들은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고 뒤틀리며 고통에 몸부림친다. 비올라의 가슴에 찢어질 듯한 슬픔이 꽂힌다. 노이스타드 자오 가문의 4사람들이 이런 저주받은 곳에서 죽어가다니. 도자기 인형 중 하나가 속삭인다. 당신도 골드힐 마을의 그 짐승 같은 꼬맹이한테 속아서 온 거요? 놀랍게도 그녀 자신도 도자기 인형이 되고 나니 그들의 새처럼 지저귀는 소리를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떠본다. 꼬마 정직이를 말하는 건가요? 정직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녀석은 뼛속까지 썩어 빠졌어요. 파렴치한 꼬마 악당 같으니. 우리도 보물을 찾으러 왔다가 그 녀석의 깔에 빠져 이곳에 왔소. 지금 우리 꼴을 보라고요. 더 많은 인형들이 몰려든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그 꼬마 악마가 우릴 이리로 유인해서 전부 도자기로 만들어버렸소.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녀석에게 당해 속아 넘어오고 있지요. 우리도 예전엔 당신 같은 모습이었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런 꼴로 변해버렸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군요. 비올라는 마침내 상황의 퍼즐을 맞춘다. 이들 모두 그녀처럼 진왕의 무덤을 찾으러 왔다가 속아서 이곳에 갇힌 것이다. 그리고 그 꼬마는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분명 되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을 터였다. 중년 남성 모습을 한 도자기 인형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선다. 당신이 노이스타드 자오 가문의 둘째 아가씨요? 비올라가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은 스프링 헤이븐의 레온이시군요. 인형이 대답한다. 작년에 잠깐 뵌 적이 있지요. 자오 아가씨. 다른 이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선다. 레드베일의 게럿입니다. 만나서 반갑군요. 자오 아가씨. 저는 아이리스예요. 반갑습니다. 자오 아가씨. 노이스타드의 드레이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자오 아가씨. 비올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게럿은 금단 긴단 경지의 고수다. 이들은 그녀의 가문조차 정중히 예우하는 수련자들인데 모두 그 꼬마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썩어빠진 악마 같은 꼬마란 말인가. 가마는 계속해서 타오른다. 갑자기 핀이 작은 항아리 중 하나에서 튀어나와 가마터의 가장자리를 향해 전력 질주한다. 안전한 곳에 도달하자 그는 가마를 뒤돌아보며 중얼거린다.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란 보물을 찾는 건 그렇다 치고 왜 항상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곳에 데려온 인간들은 하나같이 내 목숨을 앗아가려 했어. 제스퍼 아저씨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제스퍼 아저씨, 그 옛말이 무슨 뜻이라 하셨죠? 기왕 오셨으니 이곳에 영원히 머무시지요. 적들이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살아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대신 이곳에 묻어주마. 이제 도자기 인형의 모습이 된 피는 영역을 벗어나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한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늘어선 돌포장 길과 계단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다. 나무 앞에는 3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과 석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곳이 바로 진왕의 무덤, 비올라와 그녀의 무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던 바로 그곳이다. 가마에서 고작 2-3마일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길잡이 없이는 그 어떤 외부인도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핀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착지하는 순간
돌에 부딪힌 발에서 날카롭고 선명한 파열음이 울린다. 그는 얼굴을 찌푸린다. 큰일이네. 그는 서둘러 주저앉아 조심스레 자신의 발을 살핀다. 발가락은 부러지지 않았다. 발등에 금이 가지도 않았다.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는 지금 도자기 몸이다. 삐끗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 테니까. 피는 무덤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간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나무와 석상들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나무들이 크게 흔들린다. 석상의 표면에서는 돌가루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석상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그 깊은 곳에서부터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압박감을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자 그의 작은 몸이 점점 길어지고 커지더니 이내 도자기가 아닌 본래의 피와 살을 가진 몸으로 돌아온다. 진왕의 무덤은 가마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 훨씬 강력한 영역에 휩싸여 있어 핀을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머지않은 곳에 돌비석 하나가 홀로 서 있다. 그 표면은 눈부신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다.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핀은 비올라에게서 챙긴 연기가 깃든 훈제 고기를 꺼낸다.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야. 이 정도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 그는 고기를 씹어 삼킨다. 폭발적인 연기가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며 진기를 위로 끌어올려 그의 뒤통수에 영적인 성소를 형성한다. 힘이 온몸을 휘감고 솟구친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나아가지만 무덤의 결계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더욱 거세게 그를 밀어낸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멈춰라.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계속 고집을 피웠다간 이 영역이 완전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 되면 네 할아비조차 널 구하지 못해. 탐욕을 부리지 마라. 돌아가거라. 목소리의 주인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무덤 수호자였다. 사람의 몸에 곧게 뻗은 수량의 뿔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거대한 코가 얼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피가 얼어붙을 듯 사납게 타오르는 두 눈. 그 순간 피는 마침내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을 읽어낸다. 햇빛, 달빛, 별빛, 해와 달, 별의 세 가지 빛을 모아 내면의 올바른 기운을 벼려내라. 그가 더 읽으려던 찰나 무덤 수호자가 포효한다. 그쯤 해둬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당장 돌아가거라. 내 할아비와는 얽힌 연이 있으니. 네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구나. 다른 무덤 수호자들도 일제히 포효하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숨막히는 기운을 뿜어낸다. 양뿔 수호자가 말을 잇는다. 게다가 해가 거의 저물었다. 어둠이 내리면 떠나고 싶어도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뿔 아저씨. 양뿔 수호자는 손을 내저으며 그를 보낸다. 가라, 당장 서둘러라. 피는 몸을 돌려 내달리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 영역 밖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연기고기에 힘이 씻은 듯 메마르고 뒤통수에 맺혀있던 영적 성소도 허무하게 흩어져 버린다. 피는 실망감이 역력한 얼굴로 길게 한숨을 내쉰다.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결국 비문 내용을 끝까지 읽지 못했어. 나도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살고 싶을 뿐인데 글을 배우고 무공을 닦아서 향시와 회시에 합격해 당당하게 출세하고 싶은데 평생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가 날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는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든다.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다. 수호자의 경고대로 곧 어둠이 내릴 것이다. 하늘의 두 거대한 태양이 마치 스르르 감기는 두 눈처럼 서서히 감기고 그 사이에 수직으로 찢어진 눈이 서서히 번쩍 태양 뒤로 거대한 얼굴이 떠오르고 그 얼굴 뒤로 묵묵히 앉아있는 거대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서부 변경 전체를 지배하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신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 흉측한 악귀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난 끝장이야. 다시 진왕의 무덤 안 다른 수호자들이 양뿔 수호자에게 으르렁거린다. 형님, 어째서 저 인간 꼬맹이를 살려보내신 겁니까? 내들 저놈을 박살내고 싶지 않았겠느냐. 저 성가신 꼬마 녀석이 분란을 일으키고 기어오르긴 해도 녀석의 할아비는 결코 건드려선 안 될 자다. 그 영감탱이는 수년 전 이곳을 억지로 뚫고 들어왔었지. 놈을 9일 동안이나 가둬두었지만 끝내 매장소에서 수화정화의 비수를 빼앗아 당당히 걸어나가지 않았더냐. 사자머리의 무덤 수호자가 조심스레 추측한다. 그자가 죽음을 앞두고 불사에 닿기 위해 제 시신을 정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양뿔 수호자가 낮게 읊조린다. 그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지난번 멀리서 그를 언뜻 보았을 때 도저히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 그리고 방금 전 그 아이 녀석도 도통 평범한 인간 같지가 않더구나. 산 사람의 기운이라곤 조금도 그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낯선 기운이 허공을 휘감고 솟구치더니 무덤 수호자들은 다시 딱딱한 석상으로 굳어버린다. 하늘 저편 신이 두 눈을 완전히 감아버렸다. 신의 미간에서 차갑고도 눈부신 달빛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린다. 피는 숲을 뚫고 나와 금릉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린다. 바로 그 순간 서부 변경 전역에서 달빛을 품은 기이한 존재가 은밀히 눈을 뜬다. 숲속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고 거대한 머리통이 땅에서 스멀스멀 솟아오른다. 끔찍하게 일그러졌던 이목구비는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더니 매 초마다 그 기괴한 형체를 더욱 또렷하게 굳혀간다. 그 흉측한 얼굴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핀을 향해 스르르 다가간다. 핀의 심장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소용돌이친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악귀, 흉물이 틀림없다. 해가 지면 배회하다, 동이 트면 사라진다는 바로 그 끔찍한 존재다. 누구든 그것과 마주치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원귀가 시시각각 가까이 다가온다. 죽음이 옥죄어 오는 가운데 피는 마지막 남은 영약에 절인 고기를 입안으로 쑤셔 넣는다. 그의 뒤통수에 다시 한번 영적인 사당이 형성된다. 그 비석에서 읽었던 삼광정기결을 시험해 볼 시간이다. 핀이 진왕의 무덤에 들어갈 때마다 오직 한 가지 목적뿐이었다. 바로 이 수련법의 완전한 버전을 얻기 위해서였다. 비록 이번에도 실패하긴 했지만 그는 이미 그 대부분을 외워버렸다. 진왕의 무덤에 숨겨진 수련법은 그 명성에 걸맞게 참으로 대단했다. 마을 서당에서 가르치는 천심정기결 따위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높은 경지다. 핀이 별빛의 기운을 순환시키자 단 한 걸음 만에 10피트 가까운 거리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의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다. 벌써 금산 마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세 가지 중 가장 약한 별빛의 희미한 기운조차 이토록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정말 대단한 비술이다. 마을 입구까지 불과 몇 걸음을 남겨두고 영약으로 절인 고기의 기운이 바닥나버린다. 영적인 사당이 허물어진다. 그의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다. 끝이다. 다 끝났어. 원귀가 거대한 입을 벌리며 달려든다. 절체절명의 순간 커다란 인형이 핀의 등 뒤로 나선다. 할아버지, 핀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하지만 노인의 등 뒤에 서 있는 그가 느끼는 건 곤두박질 치는 온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뿐이다. 알드리치는 허공을 떠도는 거대한 머리통을 무심한 눈길로 올려다본다. 집에 가서 약 먹을 시간이다. 네, 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마음에 걸린다. 최근 들어 알드리치에게서 썩은 고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핀이 여태껏 맡아본 그 어떤 썩은 내와도 다른 이질적인 냄새가. 분노한 원귀는 뒤로 물러나더니 방향을 틀어 마을 쪽으로 떠간다. 그 순간 마을 중심에 있는 고목이 바람 한 점 없이 요동친다. 나뭇가지 하나가 채찍처럼 날아가 그 거대한 얼굴을 강하게 후려치고 놈의 면상을 처참하게 부숴버린다. 집으로 돌아온 핀은 가장 먼저 약 한 사발을 들이킨다. 오늘 밤엔 그 한 사발이 그의 저녁 식사다. 그는 약탕기 안에 주저앉은 채 만족스러운 트림을 내뱉는다. 드디어 저녁 식사 끝이네. 그의 주위로 약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핀은 뜨거운 열기에 얼굴을 찡그린다. 콜, 불 좀 그만 떼. 나까지 산채로 삶아버릴 작정이야? 약탕기 아래에선 커다란 검은 개 한 마리가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고 있다. 콜은 알드리치가 주워온 떠돌이 개였다. 사람의 말을 완벽하게 알아듣고 심성도 착한 데다 희미하게나마 영적인 기운을 품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콜은 곧바로 아궁이에 장작을 더 던져 넣는다. 정말로 핀이 삶아지는지 시험해보려는 게 분명했다. 불길이 더욱 거세게 솟구친다. 핀은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항의하다가 결국 익숙해졌는지 이내 조용해진다. 그는 탕기 안에 자리를 잡고 손을 뻗어 뒤통수에 길게 난 흉터를 매만진다. 알드리치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주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고 할아버지는 그를 살리기 위해 온갖 영약을 구해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은 9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 그는 우연히 엿들었던 대화를 다시금 떠올린다. 두개골이 쩍 갈라졌는데도 이 꼬맹이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보나마나 힘있는 명문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던 게 틀림없어. 그 가문의 고수가 놈의 신태를 강제로 뽑아내 자기네 핏줄에게 심어놓은 거겠지. 그들은 옥스보우군 부군수의 아들 도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다. 그러니까 그거였어. 누군가가 내 신태를 파내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들끓어오른다. 전부 도리안 그 자식 때문이야. 내 신태를 훔쳐간 탓에 나는 지난 2년 동안 밥 대신 약을 들이켜고 매일같이 독사와 전갈, 독초에 둘러싸여 살아야 했어. 화풀이할 곳조차 찾지 못한 핀이 약물 위로 주먹을 세차게 내리친다. 그 개자식도 나랑 똑같이 이 고통을 겪어봐야 해. 사방으로 튄 뜨거운 약물이 콜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한다. 커다란 검은 개는 말문이 막힌 채 그대로 얼어붙는다. 억울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난 원래부터 쓸모없는 놈이 아니었어. 나도 수련을 할 수 있었다고. 나도 하늘이 내린 기재가 될 수 있었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는다. 그의 두개골은 진작에 다 아물었다. 그렇다면 왜 알드리치는 아직도 매일같이 그를 약탕기에 집어넣는 걸까? 그때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다. 약탕기 아래의 불길마저 쪼그라들고 따스했던 주황빛 불꽃이 병적인 녹색으로 변해간다. 콜은 너무 겁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 소름 끼치는 한기는 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는 알드리치가 안으로 들어왔음을 직감한다. 알드리치는 살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핀을 빤히 응시한다. 핀은 언제부터 알드리치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예전에 알드리치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났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다. 그 시절 알드리치는 갓 의식을 차린 손자를 꽉 끌어안고서 비수리 통했다며 끊임없이 중얼거렸었다. 지금의 알드리치는 여전히 알드리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같았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 잠시 후 쪼그라들었던 불길이 다시 맹렬하게 솟구친다. 온도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생각에 잠긴 듯 아궁이에 장작 몇 개를 더 밀어넣는다. 핀이 등 뒤의 문가를 슬쩍 돌아본다. 알들이치는 소리 없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그제야 가슴을 옥죄던 긴장감이 탁 풀린다. 약탕기 안의 약물이 투명하게 변한다. 이제 가장 끔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약물에서 기이한 기류가 피어오르더니 피부로 스며든다. 수많은 벌레떼가 모든 모공을 뚫고 기어들어와 피부 밑으로, 근육 속으로, 장기를 거쳐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다. 그 끔찍한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 분명 물속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맹렬한 불길 속에 갇혀 속에서부터 활활 타들어가는 듯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고통이다. 피는 이 고통에 진작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매번 비명이 새어나오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 약기운이 마침내 다 돌고 나자 피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꿰어 입고 밖으로 나선다. 옆방에서 벽을 타고 알드리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에드먼드, 언제 돌아올 셈이냐? 피는 아직 어리다. 저 아이를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해. 아이를 도시로 데려가거라. 도시 생활이 팍팍하다는 건 안다만 그래도 네 아들이잖니. 네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녀석은 엄연한 네 핏줄이다. 피는 알고 있다. 알드리치 할아버지가 장거리 전운 부적으로 아버지인 에드먼드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잃은 후로 피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알드리치는 본당 재단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먹먹했다. 에드먼드, 나는 이제 늙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재단 위에는 2개의 촛대와 향로가 놓여 있었고 가느다란 연기 줄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향로 뒤에는 첸 가문 알드리치, 첸의 위패라고 새겨진 검은색 위패가 세워져 있었다. 예고도 없이 알드리치는 타오르는 양초 하나를 집어들어 입으로 가져가 베어 물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양초를 다 먹어 치운 그는 쾌락마저 느껴지는 얼굴로 타오르는 향의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핀의 눈앞에서 그의 양손 손톱이 짙어지며 날카롭게 자라났다. 하지만 알드리치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부족해. 여전히 너무 굶주렸어. 깊은 밤, 알드리치는 소리 없이 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소년의 몸 위로 드리워졌다. 그의 입술 사이로 몽유병 환자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냄새가 아주 좋군. 배가 고파 죽겠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살기가 다시금 좁은 방 안을 감돌았다. 고요하고도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감히 눈을 뜰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때 창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다. 바람 하나 없이 그저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만 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알드리치는 허공으로 솟구쳐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 핀은 마침내 눈을 뜨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분명 병에 걸리신 거야. 날 죽이려는 게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을 찢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그의 몸이 안으로 둥글게 말려들었다. 그의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다. 온몸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그가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그의 온몸에서 비오듯 땀이 쏟아졌다. 가슴에 박힌 귀수의 발톱 때문이었다. 청록색 유령의 손이 그의 심장을 감싸쥐고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며칠에 한 번씩 똑같은 고통이 찾아왔다. 약초 목욕을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 없었다. 고통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비늘로 덮인 청록색 손을 뻗은 거대한 어둠의 형상들이 그의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지만 알드리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피는 침대에서 발버둥치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고통으로 너무 쇠약해져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안 돼. 매번 할아버지한테만 의지할 순 없어.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해. 그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거칠게 헐떡였다. 삼광전기법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해. 그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은 우보를 밟으며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했다. 양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꽉 맞붙였다. 오른손이 왼손을 강하게 짓눌렀다. 이 비좁은 방에서 그는 보강답두를 밟으며 중얼거렸다. 황천의 여명에 신들이 군림하니 악이 퍼지고 진정한 신은 보이지 않네. 오직 원귀들만이 산자를 괴롭힐 뿐 하늘의 도를 따르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라. 별의 성스러운 기운을 단련하고 신성한 태아를 재련하리라. 그가 비수를 전개하자 어둠 속 반딧불이처럼 열린 창문으로 밀려든 별빛 무리가 그의 피부에 내려앉아 근육과 피 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삼광전기법이 흐르자 귀수의 청록색 손가락들이 하나씩 풀리며 천천히 소멸했다. 비록 지금 당장뿐일지라도. 피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여전히 가슴에 박힌 귀수가 대체 무엇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은 은백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삼광전기법으로 고통을 억누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비술로 달빛과 햇빛까지 끌어들여 몸 안에 1월의 전기를 벼려낼 수 있다면 아마 귀수도 2번 다시 그의 심장을 노리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그가 시도할 때마다 오직 별빛만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햇빛은 단 한 번도, 달빛도
단 한 번도. 저 높은 하늘 위 신의 눈동자가 마치 모든 생명체를 굽어살피는 달처럼 빛나고 있었다. 깊은 숲속 사방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축축하고 끈적하게 씹어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알드리치가 아까 버드나무가 지식여 놓은 흉물의 살점을 뜯어먹는 소리였다. 그는 손으로 살점을 움켜쥐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쳐박고 곧장 이빨을 꽂아 넣으며 한 입 가득 살점을 쉴 새 없이 뜯어냈다. 맛있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 흉물 고기가 사람 고기보다 훨씬 더 맛이 좋구나. 동틀넛, 리듬감 있게 도마를 내리치는 식칼 소리에 이끌려 피는 부엌 문가로 향했다. 그가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알드리치가 등을 돌린 채 도마 앞에서 무언가를 썰고 있었다. 대체 무엇을 썰고 있는지 피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고기에서는 역겨운 청록색 부패의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피는 조용히 침을 삼켰다. 사람 고기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넘길 수 있어.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금산촌 마을 사람들이 가축을 끌고 향과 양초를 쥔 채 과일과 짐승들을 짊어지고 줄지어 지나가며 마을 중심에 있는 고목나무에 재를 올리러 가고 있었다. 피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매달 열리는 제사의식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의식은 3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수호 성목께 제물을 바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장터가 열린다. 금산촌 마을의 영험한 고목나무는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 밤이 되면 악귀들을 몰아내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기에 사람들은 그 나무를 수호 성모라 부르며 숭배했다. 마을의 모든 집은 그 나무를 중심으로 지어졌다. 그 나무에는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뭇가지에는 붉은 실들이 매달려 있고 실마다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새겨진 나무패가 묶여 있었지만 오직 핀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나무의 힘은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가지 위에 앉아있는 소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소녀는 결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소녀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핀이 밖으로 나설 때마다 언제나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한 번은 나무 위에 소녀가 핀에게 새빨간 사과를 건넨 적이 있었다. 그가 막 한 입 베어 물려던 찰나 알드리치가 그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챘다. 알드리치는 다그쳤다. 누가 이걸 네게 주었느냐? 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무에 있는 수호모니며. 알드리치가 말했다. 저것은 너의 수호모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과는 알드리치의 손에서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지며 검은 진흙처럼 녹아내렸다. 명백한 맹독이었다. 이 마을의 이방인들을 독살하고 나면 남은 자들은 모두 그녀의 헌신적인 자식들이 될 터였다. 소녀는 미동도 없이 길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알드리치를 향해 꽂힌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낫지. 저 여자에게선 멀리 떨어져야 해. 핀, 밥 다 됐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알드리치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갈랐다. 식탁 위에는 3가지 요리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지독하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약초와 함께 볶은 정체불명의 고기, 그리고 굵은 손가락만 한 벌레들, 심지어 몇 마리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다. 상차림 전체가 병적인 녹색 빛을 띠고 있었다. 핀은 구역질을 억누르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밥이에요? 약이에요? 알드리치의 말투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둘 다다. 넌 병에 걸렸다. 다 먹거라. 핀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저 사실 요즘 몸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알드리치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메마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좋아지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발작을 일으켰잖니.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아신 거지? 알드리치의 어깨 밑에서 무언가가 바깥으로 밀고 나오고 있었다. 다음 순간 옷감을 뚫고 억지로 모습을 드러낸 눈동자 하나가 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가 밥을 먹는지 감시하려는 게 분명했다. 핀은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 그는 맛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입안으로 쑤셔 넣으며 개걸스럽게 식사를 마쳤다. 그러고는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다. 뱃속이 타오르는 듯 뜨거워졌다. 마치 몸속에 불이 붙어 심장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온기가 점점 거세졌다. 약기운이 강하게 몰아쳤다. 핀은 가슴이 금방이라도 끌어넘칠 것만 같았다. 그는 삼광전기결 산광천 기갱을 끌어올려 기운을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인도했고 그제야 열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수행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지고 있었다. 삼광전기결은 본래 3가지 빛을 끌어당겨 신성한 태아의 형태를 빚어내는 것이지만 그에겐 신태 셴타이도 영역을 모을 방법도 없었다. 그렇다면 대신 영역을 거치는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고 육체 그 자체를 신성한 형태로 벼려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통했다. 오로지 육체 단련에만 집중하자 기운이 매끄럽게 흐를 뿐만 아니라 근력 또한 훨씬 빠르게 붙었다. 수련을 마친 후 핀은 알드리치를 도와 수레의 물품과 마른 식량, 일상 도구들을 싣는 것을 도왔다. 그는 모든 짐을 단단히 묶었다. 모자를 쓴 알드리치는 근처에 앉아 수레바퀴 축에 부정문양을 새겨넣고 있었다. 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수레를 더 빨리 달리게 하는 신행부 샨싱부였다. 그는 진사주사가 담긴 사발을 집어들다 옅은 비린내를 맡았다. 할아버지가 재래용 재료를 갈 때 쓰는 흑구 헤이금의 피가 섞여 있었다. 핀은 장작 사건에 대해
여전히 조용히 뒤끝을 품고 있었다. 사건 말이다. 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 앞쪽 피가 최고야. 양기가 가장 풍부하거든. 바르면 쉽게 지워지지도 않지. 딱 거기를 그어야 한다니까. 콜은 몸서리를 치며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오래도록 올려다보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알드리치는 청동 나침반을 꺼냈다. 바늘이 빠르게 회전하다가 이내 한 방향을 가리키며 멈췄다. 내 바퀴에 그려진 신행부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바퀴들이 저절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수레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그들을 싣고 마을 외곽을 향해 나아갔다. 알드리치가 외쳤다. 핀, 타거라. 핀은 전걸음으로 달려가 수레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콜은 수레 뒤로 바짝 붙어 종종 걸음으로 뒤따랐다. 나침반의 바늘이 방향을 틀 때마다 수레도 그에 따라 움직였다. 매월 초하루마다 핀은 알드리치와 함께 장터로 향하는 이 길을 나섰다. 골드힐 마을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수호모가 있었다. 핀에게도 그가 공경해 마지 않는 돌로 된 자신만의 수호모가 있었다. 수레가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핀은 재물과 향을 들고 훌쩍 뛰어내렸다. 알드리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수레의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다. 핀은 비탈길을 내달려 마을 밖의 오래된 나무로 향했다. 그는 종이 재물을 태우고 돌로 된 수호모를 위해 향을 피웠으며 과일을 차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그러고는 나무에 매달린 서생 귀신을 위해 향 몇 개비를 피웠다. 제스퍼는 무척이나 흡족한 표정으로 재물을 받았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생님. 제스퍼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좀 알겠느냐. 이제야 진짜 도리를 깨달았구나. 핀은 다시 뛰어돌아와 수레 위로 뛰어올랐다. 알드리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속도가 꽤 빨라졌구나. 약효가 돌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복용량을 늘려도 되겠다. 핀은 하마터면 살해 들릴 뻔했다. 수레는 10마일 넘게 달려서야 다음 정착지인 선힐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전체가 7, 8층 높이의 고대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닳고 거친 벽돌들에는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탑의 2층에는 젊은 승려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핀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 탑이 바로 선힐 마을의 수호모였고 저 승려는 마을 사람들의 숭배로 모인 힘이 빚어낸 허상이었다. 승려는 향초 공양을 받으며 천천히 눈을 떠 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핀은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 승려는 겉보기와 다르다. 핀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는 재단에 쌓인 음식에 이끌렸다. 승려는 부드럽고 다정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핀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다. 핀은 그 말을 믿고 접시에 담긴 과자로 손을 뻗었다. 다음 순간 승려는 기괴하고 거대한 부처의 모습으로 뒤틀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핀은 공포에 질려 뒤로 넘어졌고 하마터면 자신이 재물이 될 뻔했다. 그 웃는 얼굴을 믿었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매월 초하루에는 모든 마을에서 원례의식이 열린다. 수호 성모에게 바치는 재물도 있지만 온갖 물건이 오가는 활기찬 장터가 열리기도 한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며 왁자지껄하다. 알드리치와 핀은 부적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제대로 된 부적을 그리려면 신성한 배아를 품고 신성한 힘을 지녀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도시에 관직을 둔 향시, 급제자들이라 길거리 노점에 앉아있을 리 없다. 그것이 바로 알드리치의 부적이 그토록 인기 있는 이유다. 알드리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손님들이 벌써 다가오고 있다. 알드리치, 또 부적을 팔러 나왔소? 그렇소. 멀리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음 부적, 흉물을 쫓는 복숭아 나무 부적, 길을 재촉하는 쾌마 부적, 강을 건널 때 쓰는 수상 부적, 가뭄을 대비한 기후 부적이요. 필요한 건 다 있소. 한동안 안 보이더군. 과거를 치르고 향시 급제자라도 된 줄 알았소. 피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부적이나 팔고 있겠소. 알드리치, 당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소. 알드리치가 즉각 고개를 든다. 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몇 도나 뚝 떨어진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두 남자는 오싹해진다. 몇 초간의 정적이 허공을 맴돈다. 이내 알드리치가 웃음을 터뜨리고 농담이라고 생각한 두 사람도 안도하며 따라 웃는다. 당신네 마을 사람에게 들었는데 밤마다 자기 관 속에서 잔다며? 헛소리. 소문 퍼뜨리지 마시오. 알드리치는 단골 손님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피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낀다.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양초를 통째로 씹어먹고 향연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던 알드리치의 모습, 그리고 향로 뒤에 놓여있던 검은 위패를. 그곳에는 첸 가문 알드리치 첸의 위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당시 피는 알드리치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기이하다. 그들의 말이 사실일까? 할아버지는 정말로 죽은 걸까? 핀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그의 등을 톡톡 두드린다. 오랜만이네. 따뜻한 날씨에 맞춰 가벼운 옷차림을 한 두 젊은 여인이 그의 곁에 나타났다. 얼굴에 살짝 화장을 한 모습이 햇살처럼 밝고 따스하다. 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알드리치가 부드럽게 끼어든다. 아가씨들, 어떤 부적을 찾으시오? 그중 한 명이 은조각 2개를 내민다. 연애 부적 2장이요. 동전을 건넬 때 그녀의 손바닥이 핀의 손에 스친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엉뚱한 상상에 빠진 그는 그녀가 몇 번이나 그를 부를 때까지 그녀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한다. 피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연애 부적을 꺼낸다. 두 소녀는 껴르르 웃으며 자리를 떠난다. 조금 더 당돌한 소녀가 핀을 2번이나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난하지만 제법 잘생겼으니까. 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그의 손가락이 연애 부적 하나를 꽉 움켜쥔다. 그는 그것을 남몰래 소매 안으로 밀어넣는다. 할아버지, 저 오줌 좀 누고 올게요. 알드리치는 고개를 들지도 않는다. 꺼내라. 핀이 시치미를 뚝 댄다. 뭘 꺼내요? 연애 부적 말이다. 핀은 마지못해 부적을 꺼내며 불만스럽게 투덜거린다.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연애 부적 정도는 가질 나이가 됐다고요. 알드리치가 고개를 젓는다. 넌 아직 멀었다. 약초탕에 들어간 내 꼴을 다 봤단다. 2년은 더 기다려야 해. 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알드리치가 덧붙인다. 게다가 넌 아직 아프잖니. 핀의 우라통이 터진다. 제 병이 대체 뭔데요? 저한테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요. 알드리치는 대답하지 않는다. 부적을 모두 팔고 난 후 두 사람은 수레에 올라 선일 마을을 떠난다. 길을 가며 마른 식량을 씹어먹던 핀은 문득 향냄새를 맡는다. 고개를 돌려보니 알드리치가 주먹에 불붙은 향을 여러 개 쥐고 깊고 느릿하게 연기를 들이마시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장터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다. 기나긴 침묵 끝에 핀이 조용히 묻는다. 할아버지, 그냥 죽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싫어요. 알드리치는 잠시 말이 없다. 이윽고 그가 손짓한다. 이리 오너라. 핀이 술의 앞쪽으로 다가간다. 알드리치는 거칠고 투박한 손을 뻗어 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바보 같은 녀석. 영원히 사는 것은 없단다. 수레는 잡초만 무성하고 텅 비어 생기라고 넘는 버려진 마을을 지나간다. 알드리치가 그곳을 가리킨다. 이곳처럼 말이다. 흉물들이 들이닥쳤고 모두가 목숨을 잃었지. 마을의 수호 성모가 죽으면서 마을은 보호막을 잃은 게야. 수호 성모조차 죽을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이들은 어떻겠느냐. 핀은 한때 저 마을의 수호 성모였던 고사목을 빤히 바라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골드힐의 수호 성모가 되시는 건가요? 그럼 제가 매일 뵐 수 있잖아요. 알드리치는 다시 침묵에 잠긴다. 아니, 내가 죽으면 저승의 힘이 나를 끌어내릴 것이다.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겠지. 그때 핀은 폐허가 된 마을 안에서 움직임을 눈치챘다. 100명이 넘는 형상들이었다. 모두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 역시 매월 열리는 의식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저 아주 오래전에 죽었을 뿐이었다. 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형상들을 가리켰다. 왜 저승이 저들을 데려가지 않은 걸까요? 알드리치는 재빨리 핀이 가리키던 손을 끌어내렸다. 무례한 짓이다. 그는 왜 저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자신의 처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신들을 거스르는 대역죄였기 때문이다. 수레는 다음 마을인 메도우밴드 마을로 굴러갔다. 옥대강이 이곳에서 크게 구비를 돌며 흐르고 마을은 그 굽이친 곳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지역의 수호모는 오래된 느릅나무였다. 탑처럼 두꺼운 몸통에는 여느 곳과 다름없이 붉은 실과 나무로 된 소원패들이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핀이 나뭇가지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사람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정령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박였다. 나무기둥을 돌아가던 그는 밑동에서 작은 사당을 발견했다. 제단 앞에는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곳에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앉아 있었다. 연한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였다. 머리에서는 작은 나뭇가지 모양의 뿔 2개가 둥글게 돋아나 있었다. 소녀는 한 손으로는 곡물을 먹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소원패를 읽고 있었다. 이 소녀가 바로 메도우밴드 마을을 지키는 존재였고 이곳 사람들은 분명히 아직 살아있었다. 알드리치와 핀이 부적합한 데를 겨우 세웠을 무렵이었다. 시장을 가르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육선문이 왔다. 숨어라.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핀은 육선문이 무엇인지 몰랐다. 알드리치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관아의 개들일 뿐이다. 수십 명의 관원들이 일렬로 쏟아져 들어오며 닥치는 대로 부수고 뒤엎었다. 가판대가 쓰러지고 상점 앞이 박살났다. 대명의 율법에 따라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게는 곤장 100대를 치겠다. 너희는 모두 대명의 신민들이다. 우리 관원들을 성가시게 하지 마라. 선두에 선 남자 계릭이 장부를 펼치며 외쳤다. 앨리스, 당장 나와서 토지세를 내라. 가옥세나 거래세가 밀린 놈들도 다 앞으로 나와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계릭의 머리 뒤로 정령사당의 희미한 윤곽이 아른거렸다. 그는 분명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새까지 세겠다. 마침내 한 남자가 떨면서 앞으로 나섰다. 나으리, 앨리스는 죽었습니다요. 계릭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죽어? 언제? 나으리께서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가셨던 마지막 방문 다음 날에요. 관원 중 한 명이 벤치를 가져왔다. 계릭은 마치 자기가 이 마을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주저앉았다. 어떻게 죽었는데? 남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수호모의 나무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몸이 뻣뻣하게 굳은 뒤였죠. 계릭은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메도우밴드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느릅나무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러니까 그놈이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너희들의 수호모에게 바쳤다는 말이냐? 앨리스, 내 놈이 육신을 곡물로 바쳐 소원을 빌었군. 그녀가 널 위해 복수해주길 바랐던 게지. 그런 거냐?
그가 오래된 느릅나무를 향해 걸어가자 관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만약 그 수호모가 앨리스를 위해 복수하려 든다면 스스로 노이슈타트 군의 적이자 대명의 적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촌구석의 신성한 힘 따위가 제국의 율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대명의 율법이 움직일 때 수호모 하나 베어 넘기는 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지. 그러면 메도우밴드 마을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터. 너희 모두가 하나 남김없이 악령들에게 내던져지겠지. 그 다음에 닥칠 일은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다. 피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관원은 지금 메도우밴드 마을의 수호모를 대놓고 협박하고 있었지만 사당 안의 소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곡물을 먹고 있었다. 피는 이해할 수 있었다. 앨리스를 위한 복수와 마을 전체의 안전. 수호모 스스로 그 무게를 저울질할 수 있을 터였다. 게릭은 그 소녀를 보지 못했다. 그는 느릅나무를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다.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죽을지언정 세금은 남는 법. 그것이 율법이다.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 딸은 팔아버렸고요.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요. 그가 죽고 난 뒤 아내는 미쳐버려서 어느 날 춤추고 노래하며 마을을 떠난 뒤로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중 8구 죽었을 겁니다요. 게릭이 손을 휘저었다. 죽었든 살았든 세금은 내야지. 앨리스의 집안에 있는 걸 전부 합수해라. 뭐라도 챙겨갈 게 있겠지. 관원들이 앨리스의 집문을 걷어차고 우르르 쏟아져 들어갔다. 뒤적거리던 그들은 역겹다는 표정으로 걸어나왔다. 이게 다 무슨 가치가 있답니까? 지독하게도 찢어지게 가난한 놈이었습니다. 세금을 다 못 거두면 부족한 금액은 우리 돈으로 메꿔야 한단 말입니다. 게릭은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한 대조차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지? 이건 대명의 세금이지 내 관하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마을 놈들에게 똑같이 나눠서 물리도록 해라.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격분하며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를 집어들고 포위망을 좁혔다. 게릭은 그들을 꿰뚫어 보듯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부하들은 모두 군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다. 참된 신의 축복을 받아 모두 신성한 배아를 품고 있지. 너희 따위가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굳이 반역죄까지 뒤집었을 이유가 있소? 그의 뒤에서 관리들이 천심정기결을 운용한다. 그들의 뒤통수에서 빛이 피어오르더니 일척 높이의 영롱한 신당이 형태를 갖추고 그 안에는 각각 장엄하고 위압적인 신태가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하나둘씩 식칼과 도끼가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아진다. 세금을 내고 끝내버립시다. 은자는 다시 벌면 그만이니까. 목숨은 하나뿐이요. 관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가릭이 알드리치와 핀의 부적합한 데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온다. 알드리치는 이미 세금을 준비해두고 아무 말 없이 건넨다. 가릭은 분명 알드리치를 아는 눈치다. 그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돈을 받는다. 알드리치, 오랜만이고 그동안 잘 지냈나? 알드리치가 무표정하게 말한다. 대단한 위세군요. 가릭 관원. 조정의 명을 수행할 뿐이지. 여전히 정정해 보이는군. 알드리치. 앞으로 몇 년은 더 당신의 부적 세금을 거둘 수 있겠어. 그때 그의 코끝에 무언가 스친다. 옅은 기분 나쁜 냄새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고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해진다. 시체 냄새다. 이내 가릭의 시선이 핀에게 닿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린다. 이 아이가 그 녀석인가? 한때 50개주 전체를 통틀어 수석을 차지했던 그 어린 학자 말인가? 알드리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핀은 완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왜 이 육선문 관원이 날 두려워하는 눈치지? 가릭이 음흉하게 낮은 웃음을 흘린다. 대단해. 알드리치. 하늘의 이치마저 거스르고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을 기어코 해내다니. 하지만 법도를 어기지는 않게 조심해. 내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그는 차갑게 내뱉고는 돌아서서 걸어간다. 시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그가 관원들에게 소리친다. 다들 서둘러라. 한편 알드리치는 칼을 꺼내 들고 콜을 앞으로 부른다. 번개처럼 날렵한 손놀림으로 칼을 찔러 넣는다. 콜이 낮게 낑낑거리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핀이 그릇을 내밀어 쏟아지는 검은 계피를 가득 받아낸다. 피를 다 받자마자 콜의 다리가 꺾인다. 두 눈이 뒤집힌다. 개가 픽스러진다. 알드리치가 붓을 들어 그 피로 노란 부적지에 부적을 그리기 시작한다. 노이슈타트 주의 관원들이 메도우밴드 마을의 집들을 차례로 돌며 혼돈과 공포를 흩뿌린다. 몇 분 간격으로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비극과 장사는 공존하는 법. 여전히 부적합한 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피는 참지 못하고 묻는다. 제가 정말 50개주 전체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어린 학자였어요. 알드리치가 한숨을 내쉰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일 뿐이다. 훌훌 털어버리거라. 그 사이 콜은 알드리치가 던져준 영수고기 한 덩이를 물고 수레 옆으로 물러나 고기를 뜯고 상처를 할 길을 번갈아 하고 있다. 한참 동안 장사를 이어가던 중 콜이 두 번 짖는다. 알드리치가 삿가챙을 들어 올려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는 쥐고 있던 붓을 내려놓는다. 늦었구나. 슬슬 돌아갈 시간이다. 핀이 고개를 든다. 두 개의 태양이 아직 하늘에 걸려있어 해가 질 기미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핀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을 보며 아쉬움을 느낀다. 알드리치가 조용히 말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핀이 가판대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는 근처의 작은 신당 쪽을 힐끗 보더니 멈칫한다. 재단에는 그 소녀가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없이 핀을 응시한다. 노이슈타트 주의 관원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챙긴다. 수레의 짐을 모두 싣고는 말들의 다리에 신행부를 묶는다. 가릭이 외친다.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에 읍내로 돌아가야 한다. 부하 관원 하나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리, 뭐하러 이리 서두르십니까? 가릭이 고개를 젓는다. 어둠이 깔린 시골길은 악귀들로 우글거리지. 그중엔 절대 만만치 않은 놈들도 있다. 신택이 수련자라 해도 목숨을 잃기 십상이야. 게다가 이곳에 누군가가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어. 저들의 수호 성모는 결코 얕봐선 안 돼. 수레가 메도우밴드 마을을 빠져나간다. 알들이 치는 자리에 앉아 시장에서 사온 약초들을 분류한다. 독사, 독충, 진해, 늘 사던 것들이다. 알드리치가 진해 한 마리를 집어들고 핀을 바라본다. 저녁거리가 해결됐구나. 핀은 속이 뒤집히는 것만 같다. 약초 밥상은 정말 싫어요. 알드리치가 고개를 젖혀 하늘을 보더니 표정이 매섭게 굳어진다. 뭔가 잘못됐다. 어둠이 평소보다 일각이나 일찍 내리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두 개의 태양이 마치 눈꺼풀이 서서히 닫히는 것처럼 오므라들고 있다. 더 이상 온전한 둥근 모양이 아니라 닫히면서 납작해지는 형태다. 하늘 밖의 신이 눈을 감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 밤이 일찍 찾아오고 있다. 핀이 코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본다. 콜이 일각이나 늦게 짖은 건가. 이제 꽤나 쓸모없어졌네. 고기는 아직 신선하긴 한데. 알드리치가 고개를 끄덕인다. 태양은 일각이나 일찍 지지 않는다. 다음에 또 콜이 신호를 놓치면 개고기탕을 끓이마. 앞장서서 종종 걸음치던 흑견은 개로 살아가는 팍팍한 견생 괜선에 대해 조용히 곱씹는다. 순식간에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빠르게 빛을 잃어간다. 올드리치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골드힐 마을까지 돌아가긴 글렀구나. 핀이 주변을 살피더니 길 오른쪽에 비탈길을 가리킨다. 저 위에 사당이 있어요. 두 사람은 수레를 그쪽으로 몰고 가 하룻밤을 묵기로 한다. 수레에서 내리며 올드리치가 묻는다. 우리가 아까 이곳을 지날 때 기억나느냐? 이 언덕이 있었더냐? 이 사당이 있었고? 핀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아니요, 없었어요. 이 언덕은 마치 땅에서 불쑥 솟아오른 것처럼 보인다. 사당은 폐허가 되어 있다. 깨진 기와와 부서진 푸른 벽돌이 바닥에 나뒹굴고 지붕은 사방으로 바람이 통할 만큼 구멍이 뚫려 있다. 핀이 상황을 파악한다. 문을 막을 무거운 무언가가 필요하다. 사당 밖에는 1000근도 넘어 보이는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다. 그가 바위를 끌어안고 올드리치를 부르려던 찰나 바위가 땅에서 번쩍 들려 올라간다. 생각보다 훨씬 가볍잖아. 이렇게 가볍다고. 정말 내 힘이 세진 건가? 그는 바위를 안으로 옮겨 문에 단단히 괴어놓는다. 그러고는 지붕에 뚫린 구멍들을 올려다본다. 저기도 막아야겠네. 무릎을 굽혔다 훌쩍 뛰어오르자 그는 지붕 끝까지 닿을 듯 솟구친다. 그는 진심으로 깜짝 놀란다. 한 번 뛰었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온다고? 내가 약을 너무 많이 먹었나? 지붕의 큰 구멍들을 대충 메울 때쯤 아래에서 저녁을 먹으라며 그를 부르는 올드리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마지막 노을이 옅어진다. 신들의 미간에서 흘러내린 차갑고 찬란한 달빛이 은빛처럼 대지를 덮는다. 게릭과 관원들이 숲을 가로질러 맹렬히 말을 몰지만 그들 뒤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쫓아오는 형상을 눈치챈 자는 아무도 없다. 관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친다. 해가 이렇게 빨리 지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래선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메도우밴드 마을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게릭은 이를 악문다. 너무 늦었어. 저기에 사당이 있다. 오늘 밤은 저기서 몸을 숨기고 날이 밝으면 움직인다. 관원들은 4대의 마차를 폐허가 된 사당 쪽으로 거칠게 몰아간다. 그때 작고 가냘픈 인형 하나가 그들 앞에 내려와 길을 가로막는다. 그녀의 손에는 사과 하나가 들려있다. 메도우밴드 마을의 수호신, 사당에서 본 바로 그 소녀다. 게릭은 호기심을 느낀다. 하지만 해가 진 후에는 악령과 요괴들이 날뛰기 때문에 멈춰 설 틈이 없다. 그는 말고삐를 당겨 세우지 않는다. 소녀를 향해 그대로 말을 몬다. 소녀는 조용히 사과를 베어 물며 마차 무리가 자신을 덮치려 달려오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가 한 손을 들어 가볍게 휘젓는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 관원들의 몸을 꿰뚫어버린다. 말들조차 관통당하고 만다. 위로 터져나온 뿌리와 가지들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도륙해버린다. 게릭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나뭇가지 하나가 그의 심장을 꿰뚫는다. 그의 목구멍에서 축축하고 쿨럭거리는 소리가 끓어오른다. 입에서는 피가 쏟아져 내린다. 어떤 종류의 힘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소녀는 나뭇잎처럼 가볍게 나뭇가지 끝에 맨발로 올라선다. 달빛 아래 텅 빈 언덕에 폐허가 된 사당 앞에는 신태경지에 이른 관원 수십 명과 8마리의 말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소녀는 사과를 떨어뜨리고 게릭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본다. 수호신은 자신의 아이들이 품은 염원을 저버리지 않는다.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자의 염원이라면 더더욱.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너였구나. 엄한 놈들을 죽인 건 아니었어. 나뭇가지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난다. 관원들과 말들의 사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진다. 폐허가 된 사당 창문 뒤에서 피는 그 모든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본다. 바로 그 순간 소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응시한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힌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핀의 심장이 멎는 듯하다. 날 봤어. 그러더니 소녀는 훌쩍 뛰어올라 사라져버린다. 다음 차례는 자신일 거라 확신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던 핀이었다. 그녀가 그냥 가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다. 그의 등 뒤에서 올드리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다 보았느냐? 네. 수십 명의 신태경지 관원들을 순식간에 몰살시켰어요. 단 한 명도 남김없이요. 부러워할 것 없다. 지금 네 몸이라면 저 관원들쯤은 거뜬히 꺾을 수 있으니. 핀의 얼굴에 충격과 흥분이 반반씩 뒤섞인 빛이 떠오른다. 제가 메도우밴드 마을의 수호신만큼 강하다는 뜻인가요? 올드리치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불을 뒤적이며 약을 젓는다. 수호신은 나뭇가지 하나만으로도 널 죽일 수 있다. 저 관원놈들도 주술 한 번이면 널 죽일 수 있었고. 그 말에 핀은 할 말을 잃는다. 올드리치가 모자챙을 살짝 밀어올린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이라면 그 수호신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핀은 멍하니 쳐다볼 뿐 그 말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올드리치가 설명한다. 천심정기결을 수련하는 자들은 정신을 단련하지만 육체는 등한시한다. 그들이 먼저 공격한다면 아무리 미약한 주술이라도 넌 쉽게 쓰러지고 말 거다. 하지만 천심정기결은 호흡을 가다듬어 기틀을 세우는 법. 그들의 신태는 강력하다. 하지만 그 육신은 그렇지 않지. 올드리치는 무심한 얼굴로 약을 저으며 차분히 말을 잇는다. 내 신성한 배아는 빼앗겼단다. 놈들의 주술에 맞설 진기는 내게 없지만 내가 만든 음식들이 내 육체를 계속 강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런 적들을 상대할 땐 그저 네가 먼저 닿기만 하면 돼. 놈들이 주술을 걸기도 전에 거리를 좁혀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틈을 주지 마라. 피는 알드리치가 건네는 약사발을 받아든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숨에 들이켰다. 그 기이한 음식들이 분명 효과가 있긴 했지만 알드리치는 핀의 육체가 강해지는 진짜 이유가 삼광정이술 때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신성한 배아가 없다면 그가 쌓아 올린 영역은 그저 흩어져 버릴 뿐이다. 차라리 모든 힘을 육체에 쏟아붓는 편이 나았다. 그 기세라면 그의 성장은 일반적인 수련보다 2배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알드리치의 약과 기이한 식사의 도움을 받으며 핀은 삼광정이술에 몰두했고 어느새 세상을 완전히 잊은 채 깊은 명상 상태에 빠져들었다. 지붕의 구멍 사이로 달빛이 조용히 그리고 이승의 것이 아닌 듯 신비롭게 쏟아져 내렸다. 그때 모닥불이 병적인 녹색으로 변했다. 온도가 곤두박질 쳤다. 콜은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두려움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알드리치는 달빛을 피해 물러섰고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 너무 배가 고파. 이 냄새, 인육의 냄새야. 너무 굶주렸다. 모자챙 아래로 피처럼 붉은 두 눈이 핀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깊은 명상에 빠져있는 핀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너무 배가 고파. 누군가 잡아먹고 싶다. 알드리치의 까맣게 변색된 손톱이 뻗어나왔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헐떡였다. 가늘게 떨리는 그의 손이 핀의 목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순전한 의지력으로 육체의 가장 원초적인 굶주림을 억누르며 억지로 몸을 뒤로 비틀어 뺐다. 알드리치는 창문을 부수고 어두운 밤하늘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시체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몇 번의 도약 끝에 그는 달빛이 비치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바로 그 순간 핀이 눈을 떴다. 그는 산산조각난 창문을 바라보았다. 안에는 알드리치의 흔적이 없었다. 그는 밤의 어둠 속을 내다보았다. 알드리치가 또다시 사라졌다. 그때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관원의 시체 중 하나가 움직인 것 같았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시체 하나가 달빛 아래서 천천히 두 발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핀을 향해 돌아섰다. 두 눈은 희번덕거렸고 온몸은 피투성이 구멍으로 벌집이 되어 있었다. 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체가 변이를 일으킨 건가? 콜은 눈에 띄게 긴장한 채 문을 향해 2번 지저댔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시체들이 하나둘씩 꿈틀거리더니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심지어 죽었던 8마리의 말조차 내 다리로 몸을 일으켰다. 놈들은 이미 죽고도 남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마치 무언가가 놈들을 되살린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들어왔고 시체들은 술 취한 자들처럼 위태롭게 그 소리에 맞춰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핀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애썼다. 저게 무슨 소리지? 저 소리가 놈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어. 마치 제사 때 쓰는 피리 소리 같아. 잠시 후 그 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선명해졌다. 나무들 사이로 두 줄로 늘어선 연주자들이 춤을 추며 나타났다. 영락없는 혼례 행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게 느껴졌다. 잠깐, 저놈들 팔다리에 털이 덮여 있잖아. 사람처럼 두 뒷다리로 직립해서 걷고 있지만 놈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여우떼다. 뺨을 잔뜩 부풀린 채 놈들은 샛노란 피리를 맹렬히 불어댔다. 다른 놈들은 두 앞발로 심벌질을 맞부딪히며 박자마다 귀청이 터질 듯한 파열음을 냈다. 허리에 북을 맨 놈들은 온 힘을 다해 웅장하고 깊은 울림을 퍼부어댔다. 놈들은 마치 달빛 아래서 춤을 추듯 몸을 흔들고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아무도 매지 않은 커다란 붉은 가마가 둥둥 떠서 다가오고 있었다. 가마는 허공에 뜬 채 음악에 맞춰 기괴하게 흔들렸다. 사당 앞에 있던 수십 구의 시체들이 같은 박자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고 달빛 아래서 춤을 추는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괴했다. 피는 숨을 헉하고 들이켰다. 알드리치가 말했었다. 죽은 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고. 그것은 대흉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흉악한 존재. 대흉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지워진다. 마을 사람들과 수호 모신마저 하룻밤 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유일한 방어막은 알드리치의 복숭아나무 부적뿐이다. 알드리치는 비록 늙었지만 그의 힘은 여전했고 그가 그린 부적은 사악한 것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행렬 속 붉은 가마의 휘장이 흔들리며 그 안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붉은 홀레복을 입고 창백하고 매끄러운 손을 가진 홀레용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여인. 갑자기 모든 여우가 사당 쪽으로 고개를 확 꺾더니 주둥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사람의 목소리로 짓거리기 시작했다. 신랑께서 자리에 오르시길 청하옵니다. 춤을 추던 시체들이 일제히 핀을 돌아보았다. 텅 빈 잿빛 눈동자들이 사당 안의 소년을 향해 고정되었고 하나된 목소리로 읊조렸다. 신랑께서 자리에 오르시길 청하옵니다. 핀의 심장이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밖에서는 홀레 행렬의 기괴한 연주가 계속되었다. 붉은 가마는 허공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자신의 신랑을 데려가기 위해 폐허가 된 사당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문과 창문에 걸려있던 복숭아나무 부적들이 불길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재로 타들어갔다. 그리고 찾아온 정막. 숨막힐 듯 완벽하고 짙은 침묵이었다. 핀은 그 고요 속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콜이 핀의 앞을 가로막으며 바닥에 바싹 엎드린 채 문가를 노려보았다. 녀석의 목구멍에서 낮고 끊임없는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문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엄청난 힘에 의해 튕겨나갔다. 그것이 뒷벽에 처박히며 돌벽을 타고 빠르게 금이 쩍쩍 갈라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붉은 가마가 문간에 정확히 내려앉았다. 안에서 가냘프고 창백한 손이 뻗어나와 휘장을 걷어올렸고 그 안에 앉아있는 신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핀의 혈관으로 얼음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콜이 핀의 앞으로 맹렬하게 몸을 던졌다. 털은 쭈뼛 서고 이빨을 드러낸 채 광기 어린 눈을 하고 있다. 핀은 진심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콜은 정말 대단해. 내가 내내 녀석을 오해하고 있었어. 하지만 신부는 가마에서 걸어나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핀을 향해 다가온다. 신부가 핀의 등 뒤로 미끄러지듯 다가온다. 목덜미로 오싹한 한기가 스치고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선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뒷걸음질치며 그 공포스러운 존재와 거리를 두려 했었다. 그때 둔탁한 소리가 났다. 등이 나무에 부딪힌 것이다. 가마가 두 번 크게 흔들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짙은 붉은색이다. 피는 숨죽인 채 굳어버렸다. 내가 가마 안에 있는 건가? 장막 너머로 밖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콜이 보인다. 콜은 분명 자기 뒤에 있던 소년이 어떻게 가마 안으로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핀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는 장막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붉은색 예복, 신랑의 옷을 입고 있다. 언제 이 옷이 입혀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차갑고 기괴한 음풍이 휩쓸고 지나가자 역겨운 이질감이 온몸을 덮친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붉은 가마가 허공으로 솟구친다. 가마가 사당에서 멀리 떠오르자 여우 행렬은 광기 어린 축제처럼 요란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그 주위를 에워싼다. 콜은 얼어붙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부서진 사당 밖으로 뛰쳐나가 가마를 향해 미친 듯이 쫓아간다. 자신의 주인을 구해야만 한다. 가마 안에서 신부의 가냘프고 창백한 손이 핀을 향해 천천히 뻗어온다. 그녀가 예복을 움켜쥐고 핀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녀의 입이 귀에 닿을 만큼 기괴하게 찢어지며 웃음을 짓는다. 그녀가 혀를 길게 내밀며 다가오는 순간 가마 안을 찢어버릴 듯한 비명이 터져나온다. 차가운 음풍이 거칠게 뿜어져 나온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콜은 속수무책으로 멈춰섰다. 핀이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진다. 그 충격에 핀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바람이 지나가자 붉은 가마도 여우 행렬도 모든 시신들도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콜이 핀의 곁으로 달려온다. 핀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가마에 들어갔고 또 어떻게 빠져나온 건지 전혀 기억나는 건 신부가 자신의 예복을 찢어발기다 갑자기 뭔가에 질겁한 듯 마치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비명을 질렀던 것뿐이다. 내 심장을 쥐고 있는 귀수의 발톱을 두려워한 걸까? 아직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채로 둘은 폐허가 된 사당으로 돌아왔다. 핀은 커다란 바위를 낑낑대며 끌어와 다시 문 앞을 막았다. 복숭아나무 부적이 타버린 재를 내려다보며 덜컥 허탈감이 밀려온다. 할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깊은 밤, 언제 악귀들이 이곳을 찾아낼지 모른다. 모든 문과 창문을 봉인할 수 있을 만큼 복숭아 부적을 그려야만 한다. 빨리. 그는 주사를 갈고 붓을 집어들었다. 할아버지가 그리던 복숭아 부적의 획은 이미 오래전에 전부 외워두었다. 부적을 그리려면 진기가 필요하다. 핀은 삼광전기공을 끌어올려 쥐어짜낸 한 줌의 진기를 붓끝으로 불어넣었다. 복숭아 부적들이 차례대로 완성되어 간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창문마다 부적을 붙이고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그 공포스러운 괴이들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파괴할 수도 있다. 수호 성모마저 죽일 수 있을 정도니까. 할아버지가 밖에서 그 괴이들과 마주친다면 무사하실까? 할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진다. 할아버지의 내공은 깊어. 분명 괜찮으실 거야. 그는 손을 뻗어 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콜, 그거 알아? 우리 할아버지 더 이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 말을 내뱉으며 핀의 뺨 위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시선이 까마득히 먼 곳을 향한다. 2주쯤 전에 할아버지는 당신의 명운이 다했다고 하셨어.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들을 속이기 위해 직접 거짓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이야. 이미 죽었다고 믿게 만들면 사자들이 돌아갈 거라고 하셨지. 할아버지는 상복, 위패, 지전, 양초까지 완벽하게 장례식을 준비하셨어.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 죽은 척을 하셨지. 그날 하루를 잘 버텨서 사자들을 속여 넘기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하셨어. 날 혼자 두고 도저히 떠날 수 없다면서. 피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날 관에서 나오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 더 이상 밥을 드시지 않아. 양초를 씹어 드시기 시작했지. 음식 냄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셔. 대신 향연기를 갈구하고 다른 것들을 탐내셔. 사람 같은 기괴한 것들을. 콜의 털이 쭈뼛선다. 나지막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자의 소리였다. 핀의 목소리가 덤덤해졌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저승사자들을 속이지 못한 걸지도 몰라. 관에서 기어 나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던 거야. 단지 내가 아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지. 내 곁에 남아서 날 지켜주고 내가 잘하는 걸 보고 싶으셨던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시체야. 그리고 끝없이 굶주림에 시달리시지. 피는 결국 무너지듯 오열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분은 여전히 우리 할아버지야. 스스로 강시가 되었다 해도, 계속 나를 잡아먹고 싶어 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 할아버지라고.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콜은 핀의 곁에 꼭 붙어 체온을 나누었다. 올드리치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꼬리를 흔들며 가장 먼저 다가간 것은 콜이었다. 올드리치는 모닥불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모자를 벗었다. 잠든 핀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제야 그의 몸에서 팽팽했던 긴장이 풀려나간다. 그는 모닥불에 장작 몇 개를 더 던져 넣어 불길을 키웠다. 올드리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올드리치, 넌 늙었지만 아직은 더 버틸 수 있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한다. 그의 차가운 몸은 그 열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만 조금 더 버텨라.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날이 온다면 내 손으로 직접 그 아이를 죽여야 할 것이다. 그를 데리고 저승으로 가라. 그 아이가 세상을 파멸시키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새벽이 되자 피는 문 앞에 바위를 밀어낸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만다. 밤새 피신했던 작은 언덕이 100m가 넘는 거대한 산으로 솟아올랐고 그 꼭대기에는 폐허가 된 사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피는 기겁하며 다시 사당 안으로 허둥지둥 뛰어들어간다. 언덕이 자랐어. 구름 위까지 닿았잖아. 아침 불을 지피던 올드리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웨스트마치에는 셀 수 없이 기이한 일들이 많단다. 놀랄 게 뭐 있느냐. 피는 목소리에 거짓된 진정성을 듬뿍 담아 너스레를 떤다. 할아버지는 아시는 게 참 많으시네요. 분명 대단한 지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궁금한 게 아주 많거든요. 어째서 이 사당이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사당과 산이 모두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누가 지은 거죠? 누가 묻은 걸까요?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왜 갑자기 이 사당과 산이 땅 속에서 솟아오른 걸까요? 요마가 나타난 것이나 해가 일찍 진 것과 관련이 있나요? 올드리치가 잠시 고민한다. 그러고는 무심하게 대답한다. 오늘 밤엔 약을 2배로 늘려야겠구나. 피는 즉시 입을 다문다. 애초에 올드리치에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었다. 밖에서는 태양이 머리 위로 자결한다. 피는 사당 안에서 아침 수련을 시작한다. 그가 삼광전기결을 운용하자 갑자기 2개의 낯선 힘이 그를 향해 솟구치며 허공의 금빛과 은빛 점들을 만들더니 그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피는 경악한다. 금빛은 마치 몸속의 기운이 갑자기 불붙은 것처럼 타오른다. 은빛은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맑아 별빛만 취할 때보다 2배는 더 강한 효과를 낸다. 이것이 바로 삼광의 일광기와 월광기란 말인가. 그는 미간을 찌푸린다. 지금까지 수련하면서 단 한 번도 일광기나 월광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환한 대낮이다. 대체 달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일광기와 월광기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금빛과 은빛 점들이 눈송이처럼 그를 향해 떠내려오고 삼광전기결이 전력을 다해 회전한다. 이 폐허가 된 사당 안에서만 1월의 전기를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당 안의 세상은 바깥 세상과 다른 걸까? 그 생각에 혼란만 더 깊어진다. 그는 여전히 불을 지피고 있는 올드리치를 힐끗 쳐다본다. 묻지 않는 게 낫겠다. 지난번에 질문을 했다가 약이 2배로 늘어났다. 솔직히 핀은 올드리치의 모든 대답이 결국 약을 더 먹이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핀, 밥 먹을 시간이다. 올드리치가 오늘의 약선이 가득 담긴 그릇을 가져온다. 핀은 숨을 참고 그것을 꿀꺽꿀꺽 들이켠다. 그는 마음속으로 새긴다. 원래 제사가 끝나면
이 허름한 산속 사당으로 꼭 정기적으로 돌아오겠다고. 식사 후 두 사람은 수레를 타고 다시 출발한다. 콜이 평소처럼 앞장서서 달린다. 향하는 방향이 골드힐 마을 쪽이 아니다. 핀이 묻는다. 우리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올드리치가 말한다. 원래 재산은 3일이란다. 팔 수 있을 때 부적을 팔아야지. 그렇군요. 총 3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들은 거대한 비석들이 늘어서 있고 중심에는 3미터가 넘는 거대한 돌 조각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스톤크래그 마을에 도착한다. 그 조각상은 이 마을의 수호모다. 손에서 눈이 자라나고 눈에서 손이 자라나 있다. 심란한 광경을 뒤로하고 그들은 큰 길을 따라 내려간다. 장터는 활기가 넘친다. 어떤 촌민들은 수호모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다른 이들은 그저 구경 삼아 배회하고 있다. 피는 절도하지 않고 수호모 앞을 지나치는 무리를 발견한다. 올드리치가 설명한다. 옥스보우 현의 귀족들이다. 그들에게는 이건 호화로운 유람일 뿐이야. 사냥하고 구경할 뿐이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지. 그들은 가판대를 차리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핀이 묻는다. 이렇게 방문객이 많은데 왜 아무도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올드리치가 천천히 일어난다. 진짜 살 놈들은 이미 다 옥스보우 현장터로 갔단다. 약초 좀 구해오마. 가판대를 잘 보고 있거라. 그는 가기 전 신신당부를 덧붙인다. 부적을 함부로 쓰지 마라. 알겠느냐? 핀이 콧방귀를 �퀸다. 연애 부적일로 아직 꽁에 있는 게 분명하다. 올드리치가 자리를 비우자 가판대에 앉은 핀은 갈수록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몽롱한 정신을 깨우는 목소리가 들린다. 연애 부적 있어? 핀이 번쩍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든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씩 웃는다. 있습죠. 그 남자는 20대 초반의 금이위였다. 날카롭고 유능해 보였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술에 찌들어 밤새 노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몇 장이나 있어? 세어볼게요. 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호위무사가 손을 뻗어 부적 더미 전체를 움켜쥐고는 남김없이 쓸어간다. 그가 남은 부적 3장을 부채질하듯 펼친다. 이게 전부요? 이걸로는 어림도 없는데. 그가 핀을 쳐다본다. 꼬마야, 네가 부적술사냐? 핀이 머뭇거린다. 사실이다. 그는 신성한 배아도 없고 영역을 비축할 방법도 없지만 삼광전기결을 끌어와 부적을 그릴 수는 있다. 그것만큼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젯밤 그가 그린 부적은 꽤나 훌륭하게 버텨주었다. 그건 분명 의미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호위무사가 탁자 위에 커다란 은괴를 툭 던진다. 좋아. 나랑 가서 그 자리에서 좀 더 그려라. 피는 평생 그렇게 큰 은괴를 본 적이 없었다. 무려 50냥짜리 마제연이었다. 그는 즉시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잠시만요. 피는 서의 도구를 메고 코를 부른다. 어디로 가나요? 호위무사가 그에게 손짓한다. 따라와라. 그들은 울창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방향은 분명히 산을 향하고 있었다. 핀이 묻는다. 도련님,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건가요? 호위무사가 미소 짓는다.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랜스다. 나는 주군을 모시는 몸이지. 그분은 산에서 사냥 중이시고 이미 야영지도 차려두셨다. 아가씨들의 환심을 사려면 연애 부적이 좀 필요하시거든. 핀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군요. 주인 어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만났을 때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요. 랜스가 대답한다. 옥스보우 카운티의 명문가인 이씨 가문이시다. 핀의 얼굴에서 빗기가 싹 가신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배아를 훔쳐 자신을 망가뜨린 이씨 가문의 도련님에 대해 비올라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게 나온다. 옥스보우 카운티의 이씨 가문이요. 당신의 주인이 향시 합격자인 돌이 아닌가요? 랜스는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가 호기심을 보이며 묻는다. 들어본 적 있냐? 핀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한다. 향시에서 장원 급제하신 분이잖아요. 누가 못 들어봤겠어요? 랜스가 소리내어 웃는다. 우리 도련님의 성적은 대단했지. 물론. 하지만 그분의 실제 실력이라 좋은 핏줄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친다. 좋은 핏줄이라. 그게 내 신성한 배아를 훔친 이유의 전부인가. 나를 이런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매일 약을 들이켜고 그 솥단지 안에서 찢어지며 내 심장을 옥죄는 유령의 발톱을 견뎌내야 했는데 심지어 내 친아버지조차 나를 외면하고 내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모든 기억은 사라져버렸다. 도리안, 내가 복수하러 왔다. 핀은 랜스를 따라 야영지로 향한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있다. 세 채의 유르트가 시야에 들어온다. 근처에는 4마리의 말이 매여있다. 몇몇 호위무사들은 고기를 굽고 있고 다른 이들은 무기를 손질하고 있다. 야영지 중앙에는 파라솔 아래 안락의자가 놓여있다.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젊은 남자는 200파운드가 훌쩍 넘어 보이는 뚱뚱한 체격이었고 푸른 겉옷을 반쯤 풀어 헤친 채 창백하고 물렁한 살집을 드러내고 있었다. 핀의 턱 근육이 움찔거린다. 저 살찐 돼지 새끼가 분명 도리안이겠지. 그는 야영지를 빠르게 훑어본다. 고기를 굽는 호위무사는 도리안에게서 30피트쯤 떨어져 있다. 순찰을 도는 자는 16, 17피트 거리에 있다. 무기거치대 옆에 있는 자가 가장 가까운데 10피트도 안 된다. 호위무사 6명의 자신을 데려온 랜스까지 총 7명이다.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주술을 시전하면 핀은 죽은 목숨이다. 도련님, 부적술사를 모셔왔습니다. 랜스가 미소를 지으며 핀을 가리킨다. 연애 부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외람되지만 더 그리게 하려고 이리로 데려왔습니다.
도리안이 눈을 뜨고 핀을 힐끗 쳐다본다. 핀의 심장이 요동친다. 그는 도리안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인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선수만 친다면 순수한 신체 능력만으로도 신성한 베아 수련자를 죽일 수 있다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나 도리안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난다. 믿을 수가 없군. 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를 알아본 건가? 당연하지. 내 신성한 베아를 가져간 놈이니까. 그때 도리안이 말을 잇는다. 걔잖아. 진짜 걔잖아. 그는 핀 뒤에 있던 콜만 본 것이었다. 도리안은 옆에 놓인 그릇에서 단검으로 고깃 덩어리를 푹 찍어 들고는 휘파람을 불어 콜을 부른다. 콜은 꼬리를 흔들고 군침을 잔뜩 흘리며 그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다가간다. 콜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표정으로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린다. 도리안은 크게 웃으며 녀석을 칭찬한다. 핀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핀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분노를 느낀다. 내가 멍청했지. 이런 귀한 도련님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법이 없지. 자기가 신태를 빼앗은 불쌍한 놈의 얼굴 따위 기억이나 하겠어? 랜스가 핀을 한쪽 탁자로 데려간다. 여기에 그려. 20장. 핀이 화구를 내려놓는다. 그가 도리안에게 말을 건넨다. 20장이면 충분합니까? 도리안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젓는다. 많을수록 좋지. 이웃마을 딘 가문과 좌우 가문의 영예들이 근처에 야영하고 있거든. 그녀들의 환심을 사면 이 가문 내에서 내 입지도 꽤나 높아질 테니까. 게다가 딘 가문과 좌우 가문의 아가씨들은 제법 볼만하단 말이지. 내가 다 차지해주마. 그는 콜의 귀 뒤를 긁어주며 호위들에게 말한다. 남는 연정 부적은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라. 좌우 가문과 딘 가문의 하녀들 한번 잘 꼬셔보라고. 호위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주인에게 열렬히 감사 인사를 한다. 핀과 도리안의 거리는 대략 18, 19피트 정도다. 그는 붓과 먹을 꺼내놓으며 생각한다. 이 거리라면 2걸음의 한 방이다. 도리안을 쓰러뜨리기엔 충분하지만 막사를 한번 쓱 둘러본 후 마음을 바꾼다. 7명의 호위는 모두 술과 방탕함에 찌들어 속이 텅 비어있다. 비틀거리고 숨을 헐떡이지만 저들이 한꺼번에 덤벼 주문을 걸면 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무모한 생각이 떠오른다.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내가 먼저 7명을 다 쓰러뜨릴 만큼 빠르다면 어떨까? 그는 화구에 손을 넣어 작은 칼을 꺼낸다. 호위 7명만 없으면 저 뚱뚱한 도련님 하나 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핀이 일어서서 도리안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가장 가까이 있던 호위가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발견하고 잠시 굳어있다가 소리친다. 무슨 짓이야? 칼을 들었다. 다른 호위들이 일제히 진기를 끌어올린다. 그들의 뒤통수에 신령한 사당이 번쩍이며 나타나고 그 안에 자리한 신태가 빛을 발하며 그들이 달려드는 사이 이미 주문이 형성된다. 도리안이 깜짝 놀라 몸을 돌린다. 그는 허둥지둥 의자에서 굴러떨어진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부적을 뜯어낸다. 부적이 불타오르며 거대한 힘이 뿜어져 나온다. 황금빛이 그를 감싸며 타오르고 이내 거대한 종의 형태로 굳어지며 그의 몸을 덮어 그를 완벽히 가둔다. 핀의 얼굴이 공포로 물든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 그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진 칼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는 두 손을 번쩍 든다. 오해예요. 부적에게 피가 필요해서 그랬어요. 죽이지 마세요. 그는 손을 이미 칼에 얹고 있는 랜스를 쳐다본다. 랜스 형, 도와줘요. 도리안이 즉시 랜스를 바라본다. 랜스는 주문을 거두고 상황을 파악한다. 그가 황급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라고요. 그는 뒤통수에 사당을 거둔다. 진정하십시오. 도련님, 특정 부적을 그릴 땐 검은 개의 피가 촉매로 필요하거든요. 검은 개의 피에는 아주 강한 양기가 흐릅니다. 경면주사와 섞으면 부적의 위력이 2배로 뛰죠. 도리안이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는다. 또 누가 날 노리고 온 줄 알았잖아. 알고 보니 저 개 때문이었다니. 심장 떨어질 뻔했네. 그는 코를 한 대 걷어찬다. 가서 내 몫이나 받아라. 호위들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반쯤 완성된 주문을 거두고 사당을 사라지게 한 뒤 다시 각자 할 일로 돌아간다. 핀이 허리를 굽혀 칼을 줍는다. 시야의 가장자리로 그는 주변의 7명 모두의 위치를 머릿속에 그린다. 발을 내딛는 각도, 몸을 돌리는 방향, 그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새겨넣는다. 4명은 10피트 이내, 2명은 그 너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는 랜스다. 지금이다. 핀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쥔다. 그의 눈빛에 차가운 섬광이 스친다. 랜스, 용서해라. 그가 막 움직이려는 찰나 막사 너머에서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도리안 리, 도련님의 막사인가요? 자주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해맑게 웃으며 막사 가장자리로 다가온다. 전팅 가문의 하녀인 피오나라고 해요. 이번 사냥에 넷째 아가씨를 모시고 왔답니다. 리 도련님께서도 이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문 간의 친목도 다지고 저희 막사 치는 것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핀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진다. 이 하녀의 등장으로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났다. 지금 공격한다 해도 바깥에 있는 피오나까지 막을 순 없다. 저 여자가 먼저 주문을 걸면 난 도리안에게 닿기도 전에 죽고 말 거야. 만약 도망치면 알드리치 할아버지와 골드힐 마을이 대가를 치르겠지. 호위 중 하나가 음흉하게 웃으며 피오나에게서 과일 바구니를 받아든다. 우리 도련님도 마침 인사하러 가야겠다고 하시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오셨군. 랜스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한다.
그는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는 감탄하며 말한다. 이거 참 탐스럽네. 피오나가 우아하게 인사를 올리며 도리안에게 명함을 건넨다. 딩가문의 피오나가 리 도련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희 아가씨의 명함이에요. 도리안이 웃음을 터뜨린다. 너무 격식을 차리는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굳이 이렇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어. 피오나는 우아하고 눈에 띄게 아름답다. 옅은 화장이 그녀의 미모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몇몇 호위들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랜스가 가장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그 굶주린 욕망을 간신히 숨긴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생각뿐이다. 그 순간 칼이 그의 목을 파고든다. 랜스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진다. 그의 입이 쩍 벌어진다. 핀이 단검을 거칠게 뽑아낸다. 이미 다음 호위병의 등 뒤로 다가간 핀. 작은 단검이 뒤에서부터 갈비뼈 사이를 매끄럽게 파고들어 심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꽂힌다. 핀이 단검을 회수하려 힘을 준다. 피투성이가 된 손이 미끄러지며 단검은 그대로 박혀있는다. 망설임 없이 그는 발걸음을 옮긴다. 단 한 걸음 만에 시피트를 도약한다. 두 손가락을 쫙 펴서 세 번째 호위병의 양눈을 찌른다. 두 안구가 터져나간다. 손가락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그 안을 지식이고 휘젓는다. 그는 손가락을 빼내며 허리를 비틀어 왼발을 앞으로 휘두른다. 왼발이 땅에 닿을 즈음 그는 이미 8피트를 더 나아갔다. 그와 동시에 그의 오른발이 이미 솟구치고 있다. 마치 큰 칼이 베고 지나가듯 그 발차기가 네 번째 호위병의 목에 직격한다. 그 엄청난 힘에 목이 옆으로 꺾이며 날카롭게 뼈 부러지는 소리가 울린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그의 얼굴이 채 땅에 닿기도 전에 피는 이미 그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혼신의 힘을 다한 손바닥이 다섯 번째 호위병의 이마를 강타하며 얼굴을 함몰시킨다. 두 눈알이 튀어나올 듯 번뜩인다. 이제야 랜스의 비명이 터져나오지만 소리를 낼 때마다 피가 뿜어지는 젖고 짓눌린 신음일 뿐이다.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부여잡는다. 핀의 참격은 그의 머리를 거의 베어낼 뻔했다. 목 뒤쪽 근육만이 간신히 붙어있을 뿐이다. 그의 시야가 새카맣게 전멸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여섯 번째 사내를 향해 쇄도하는 핀의 작은 체구였고 랜스의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생각은 대체 왜 우리를 죽이는 거지? 원한 살 일 따윈 없었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위험하다. 이제 남은 호위병은 둘뿐이다. 제스퍼가 말했듯 기왕 왔으니 여기에 뼈를 묻게 해주마. 내 원수를 지키기로 선택한 건 너희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다. 여기가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핀이 전력을 다해 여섯 번째 호위병의 가슴팍에 오른 주먹을 꽂아 넣는다. 연달아 터지는 뼈, 부러지는 소리. 사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른다. 마지막 남은 호위병이 핀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는 진기를 끌어올리고 신태의 힘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며 온몸 구석구석을 실력으로 채운다. 하지만 그 힘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이었다. 핀의 무릎이 옆구리를 강타할 때 호위병은 사람이 이토록 빠를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어진 핀의 관자놀이 발차기, 그리고 쩍 갈라지는 소리. 그의 고개가 한쪽으로 꺾이고 육중한 소리와 함께 몸뚱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핀은 두 번째 호위병에게 눈 깜짝할 새 돌아가 단검을 뽑아낸다. 그리고는 그대로 내던진다. 피오나는 충격에 얼어붙어 있다. 그녀가 신태의 힘을 끌어모으려던 찰나 날아온 단검이 자신을 향해 꽂히는 것을 보았고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진다. 그녀의 몸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난다. 피로 물든 핀의 두 손이 그녀의 머리와 턱을 꽉 움켜쥔다. 피오나의 마지막 생각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다. 난 그저 방문패를 전하러 왔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핀이 그녀의 목을 꺾어버린다. 시체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 도리안은 공포로 가득 찬 눈으로 핀을 응시하며 사시나무 떨듯 서 있다. 그는 신태를 지닌 수련자다. 주문 한 방이면 핀을 쉽게 죽일 수 있어야 하지만 압도적인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새하얘졌다. 그가 배웠던 어떤 기술도 지금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대엽, 부디 진정하십시오.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제겐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면 아주 많아요. 부르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건 뭐든 드리겠습니다. 핀이 피오나의 가슴팍에서 작은 단검을 뽑아낸다. 도리안, 난 네 목숨을 원해. 그것도 내줄 텐가. 도리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다급히 애원한다. 사람 목숨은 다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의 다른 손은 슬그머니 금종 부적을 꺼내든다. 부적이 불타오르자 금빛 종 모양의 결계가 그를 감싸며 보호한다. 신태수련자인 도리안은 그 안에서 공포에 떨며 서 있다. 핀이 한 걸음씩 다가가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들을 잊은 거냐? 아니면 내 신태가 어디서 났는지 잊은 거냐? 핀이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내지른다. 금종 결계가 산산조각난다. 그 엄청난 힘에 도리안이 뒤로 튕겨 날아간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쓰러지는 것을 모면한다. 헐떡거리며 말한다. 제발 죽이지 마. 제발. 핀이 이를 꽉 악물며 그의 멱살을 거머쥔다. 내 신태를 훔쳐가 놓고 살기를 바라느냐? 사람을 시켜 내 두개골을 쪼개고 그걸 뽑아갔잖아. 내가 살아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내 머리에 말뚝을 박아 뇌를 헤집어놨어야지. 나를 반쯤 살려둔 대가로 이렇게 널 찾아왔다. 도리안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채 몸을 축 늘어뜨린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
우리 가문에선 내 재능이 형편없다고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내게 이식한 거였다고. 내겐 돈이 있었어. 여자들도 많았고. 출세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단 말이다. 핀이 으르렁거린다. 닥쳐. 내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그가 도리안을 옆으로 내팽개친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받았는지 네가 아냐고. 도리안이 움찔한다. 그때 그의 두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간다. 그가 더듬거리며 입을 연다. 잠깐만, 2년이라고 했나? 누군가 내 신태를 빼앗아간 건 2년 전이지만 내가 이식받은 건 작년이라고. 도리안은 용기를 쥐어짜내어 조심스레 묻는다. 혹시 사람을 잘못 죽인 거 아니야? 핀의 숨이 멎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요동친다. 살기의 절반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핀이 눈을 가늘게 뜬다. 작년이라고? 도리안이 허둥지둥 일어나며 억울한 듯 옷을 턴다. 기록에 다 남아있어. 가서 물어봐. 누구든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핀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두 손을 응시한다. 내 것을 빼앗아간 놈이 네가 아니라고. 도리안은 셀쭉해져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내 신태를 가져간 게 누구든 난 아니야. 본체를 벗어난 신태는 금방 붕괴되기 마련이거든. 내 신태가 1년 내내 보존되었을 리가 없어. 핀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깊은 혼란에 휩싸인다. 정말 사람을 잘못 죽인 거였어. 소문만 믿고 이자를 내 철천지원수로 여겨 죽이려 들다니. 돌이켜보면 그땐 그저 추측에 불과했을 뿐이다. 도리안은 용기를 얻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사람을 잘못 본 게 뻔하잖아. 좋아. 내 호위병 7명을 죽인 것도 모자라. 딩 가문의 시녀까지 죽였어. 너 정말 엄청난.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한다. 차가운 섬광이 그의 목을 스치고 지나간다. 도리안의 눈동자가 텅 비어간다. 목구멍에서 축축하고 기괴한 소리가 끓어오른다. 어떤 말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피가 솟구쳐 흐른다. 핏물이 그의 배를 채운다. 그가 기침을 내뱉는다. 베인 목과 입에서 거품이 부글거리며 올라온다. 그는 쓰러진다.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꽉 움켜쥔 채 핀이 낮게 읊조린다. 내 신태를 훔친 건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것을 훔친 건 맞잖아. 그게 누구였든 그 사람의 운은 나와 달랐겠지. 나는 살아남았어. 그 사람은 그러지 못했을 테니 너는 여전히 죽어 마땅해. 피오나의 바구니에서 떨어진 과일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핀이 그중 하나를 집어든다. 밤이 내리고 악귀들이 나타나면 시체들은 알아서 처리될 것이다. 누구도 이 흔적을 쫓아 그에게 도달하지 못하리라. 머지않아 핀은 숲을 빠져나와 길가에 대기 중인 마차를 발견한다. 올드리치는 핀이 어디서 나타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 그곳에 서 있다. 핀이 안도하며 부른다. 할아버지? 올드리치는 그에게 옷 한 벌을 던져주며 말한다. 갈아입거라. 피 냄새가 널 추적하게 만들 테니. 핀은 고분고분 대답하며 피투성이가 된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피 묻은 옷을 어찌할까 고민하던 찰나 옷에 불길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린다. 핀은 그것이 올드리치의 솜씨임을 안다. 그는 제스퍼가 언젠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악을 보지 마라. 악을 알지 마라.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하신단 말이야.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게 분명했지만 그가 주술을 쓴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쓴 건지 핀은 알 길이 없었다. 올드리치가 차분하게 묻는다. 핀,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부적술사로 일하러 갔었다지. 돈까지 받았으면서 안 그러니? 핀이 굳어버린다. 대체 어떻게 알아채신 거지? 찬양산에 위치한 이 가문의 야영지에서 옥스보우 현의 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시관이 흩어진 잔해 사이를 누비며 악귀들에게 뜯어먹혀 새하얗게 뼈만 남은 다리뼈를 주워든다. 사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흔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의 뒤에서는 서기가 모든 발견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 금이위 한 명이 중년 사내에게 보고한다. 날이 딩 가문의 넷째 아가씨를 신문했습니다. 시녀를 찾으러 사람을 보냈다가 이 참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옥스보우 현의 현승이자 도리안의 아버지인 크로프트가 침통한 표정으로 끔찍한 현장을 둘러본다. 이 가문은 옥스보우 현을 쥐락펴락한 실세다. 현령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 그가 등 뒤에 젊은 사내를 돌아보며 차갑게 묻는다. 포두, 자네는 이 상황을 어찌 보나? 붉은 옷을 입은 젊은이는 날카로운 눈썹과 맑은 눈을 가졌으며 등에는 3개의 총열이 달린 화포를 메고 있다. 이자가 바로 옥스보우 현의 포두솔론이다. 재능은 뛰어나나 뒷배가 되어줄 가문이 없는 사내.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도련님은 살해당하셨습니다. 크로프트의 분노가 수면 위로 터져나온다. 설명해보게. 딩 가문의 넷째 아가씨가 실종된 피오나를 찾으려 사람을 보냈고 그렇게 이 야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때는 해질럿이었습니다. 악귀들이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죠. 어떤 들짐승도 9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순 없습니다. 그중 7명은 금이위였으니까요. 솔로는 웅크려 앉아 말을 이으며 백골 중 하나에서 갈비뼈를 꺾어 빼낸다. 주술이나 부적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살인귀는 작은 단도와 맨손만으로 이를 저질렀습니다. 단도는 아래에서 그리고 등 뒤에서 심장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살인귀는 키가 작습니다. 대략 5피트에서 6피트 사이일 겁니다. 그가 무언가 다른 것을 눈치채고 말을 멈춘다. 이 두개골은 오직 주먹질만으로 으스러졌습니다. 이는 초인적인 괴력을 뜻하죠. 10피트 내에서 그의 일격은 눈으로 좇을 수 없을 만큼 빠르며 단 13번의 움직임으로 9명을 죽이는 동안 그 누구도 주술을 펼칠 틈조차 없었습니다.
크로프트의 분노가 들끓어오른다. 신체 수련자는 흔치 않은데 그에겐 3딸이 있었고 이제 그의 유일한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었다. 솔론이 말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바닥을 더욱 주의 깊게 살핀다. 이 야영지 전체를 통틀어 부적재는 단 한 곳뿐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도련님의 마지막 방어수단이었을 금종부의 흔적이죠. 따라서 살인마는 체구가 작은 체술 수련자이거나 자신의 진짜 실력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주먹과 칼로만 살인을 저지른 금단의 고수일 것입니다. 서기는 그 모든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다. 크로프트가 미간을 찌푸린다. 사방에 널린 게 사람인데 그 살인마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솔론의 입꼬리가 살짝 말려 올라간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도 빈틈은 있는 법입니다. 이놈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근처에 나뒹구는 고기솥을 바라본다. 살인마는 개를 데려왔습니다. 솔론의 추측이 맞았다. 살육을 끝낸 피는 몹시 굶주려 있었고 마침 천막 옆에는 고기솥이 있어. 그는 허겁지겁 고기를 집어삼키며 남은 뼈다귀를 모조리 콜에게 던져주었다. 경비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나선다. 하지만 날이 발자국이 없습니다. 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솔론이 뼈다귀 하나를 집어든다. 있습니다. 이 이빨 자국, 송곳니 자국 말입니다. 크로프트가 반박한다. 떠돌이 개나 다른 들짐승일 수도 있지 않소. 솔론이 맞받아친다. 들짐승이 땅에 떨어진 신선한 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솥에서 이미 살점이 다 발라진 뼈다귀만 갉아먹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탁자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건 진사가루입니다. 진사, 개, 그리고 개피. 흑구의 피죠. 당연히 그 개는 까만색일 겁니다. 흑구의 피는 가장 강력한 양기를 품고 있으니까요. 진사를 개는데 이만한 재료가 없죠. 살인마는 검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적술사입니다. 도련님께서 부적을 그리게 하려고 그를 고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의 혼을 불러주시오. 직접 물어보겠소. 나도 내 아들을 보고 싶단 말이오. 솔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한다. 어르신, 제가 이미 신뢰를 무릅쓰고 초혼수를 시도해보았습니다. 도련님의 혼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 누구의 혼과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적술사의 손에 죽은 자들은 모두 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크로프트는 경악한 채 멍하니 서 있고 그의 얼굴에 공허한 빛이 내려앉는다. 내 아들의 혼이 사라졌다고? 그놈이 내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혼까지 삼켜버렸단 말이오? 혼을 집어삼킬 수 있는 건 흉귀나 요괴들 뿐입니다. 이 부적술사가 그런 마물을 부리거나 아니면 마물에게 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존재라면 고작 이 몇 사람의 혼을 먹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며칠 안에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크로프트가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솔론, 당장 검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이 자그마한 부적술사를 찾아내시오. 즉시 찾아 반드시 산채로 잡아오시오. 내가 직접 그놈을 신문할 테니 그놈의 심장을 도려내어 내 아들의 원혼을 달래주겠소. 깊은 밤, 신의 미간에 있는 새로 눈이 번쩍 뜨여 세상 사방에 차가운 빛을 던지며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모든 것을 내려다본다. 잠들어 있던 피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다. 삼광전기결을 수련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맹렬하게 다시 덮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슴팍의 귀신 소나귀가 그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옥전다. 흉부의 근육이 비틀리듯 수축하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다. 피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발작한다. 몸은 뻣뻣하게 굳고 피부 위로 핏대가 흉측하게 솟아오른다.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고통.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말조차 뱉어낼 수 없고 할아버지를 부를 힘조차 없다. 지금 당장 삼광전기결을 운기하지 않으면 죽는다. 피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속으로 구결을 외운다. 열린 창문 틈으로 어둠 속의 반딧불이처럼 별빛의 입자들이 스며들어와 그의 피부에 내려앉고 살결 깊숙이 스며든다. 자정이 지나서야 마침내 귀신 소나귀의 힘이 풀리기 시작한다. 옥죄고 있던 손가락들이 펴지고 고통이 썰물처럼 물러난다. 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쿵쾅거린다. 이번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끔찍했다. 도리안을 죽이느라 기력을 너무 많이 소진한 탓일까? 몸이 허약해져서 더 이상 이 귀신 소나귀를 억누를 수 없게 된 걸까? 동이 트자 피는 부엌으로 향한다. 알드리치는 언제나처럼 화덕 앞에 서서 약을 다리고 있다. 피는 미간을 찌푸린다. 알드리치의 약침이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하루빨리 진왕의 무덤으로 돌아가 완전한 삼광전기결을 얻어내야만 한다. 옥대강변에 무릎을 꿇은 한 여인이 물가에서 지전을 태우며 구슬프게 통곡하고 있다. 그녀가 수면을 향해 목 놓아 부른다. 제이든, 제발 집으로 돌아오렴. 엄마가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바람이 타다 남은 종이재를 하늘로 실어 나르고 여인의 끝없는 그리움도 함께 허공으로 흩어진다. 마침 할 일 없이 한가롭게 주변을 서성이던 핀의 발길이 우연히 그곳에 닿는다. 핀은 이웃 마을에 사는 그 여인을 알아본다. 그녀는 작년 이맘때에도 이곳에서 울고 있었다. 오늘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기일임이 틀림없었다. 핀의 두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강물 속에서 3명의 아이들이 스르르 떠오르는 것을. 물귀신들. 그중 하나가 그녀의 아들일 것이다. 아이가 절박하게 소리친다. 엄마, 나 계속 여기 있었어. 나 아무데도 안 갔어.
다른 두 물귀신이 비웃으며 말한다. 고마운 줄 알아. 적어도 네 엄마는 지전이라도 태워주잖아.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은 줄도 모른단 말이야. 우린 널 구하려다 죽었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어느 여름날이었어. 제이드는 너무 깊은 곳까지 헤엄치다 쥐가 나서 허우적거렸지. 두 소년이 구하러 들어갔지만 셋 다 물에 빠져 죽고 물귀신이 되고 말았어. 제이든이라는 이름의 물귀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강둑을 향해 밀고 나아간다. 엄마, 제발 그만 울어요. 저 좀 보세요. 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 다리에 쥐가 나서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왜 절 구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여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저 소리 죽여 흐느낄 뿐이다. 피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는 이 광경을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다. 생이별을 한 어머니와 아이, 뭐라도 해야만 한다. 그는 첨벙 소리와 함께 강으로 뛰어들어 깊은 물속을 향해 맹렬히 헤엄친다. 근처에서 말발굽 소리가 밀려온다. 10명이 넘는 관원들의 무리가 강둑 바로 옆을 지나는 길을 따라 맹렬히 말을 달리고 있다. 옥스보우 카운티의 보안관 솔론이 수사를 위해 나서는 길이다. 그는 날카롭게 말고삐를 당기고는 여인을 한 번, 그리고 물 위로 퍼지는 파문을 한 번 흘끗 보며 가볍게 미간을 찌푸린다. 잠깐, 저 앞쪽에 뭔가 이상하군. 그는 노란 부적을 꺼내든다. 숨겨진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한 부적이다. 부적이 희미하게 빛나며 타오른다. 그의 눈앞에 또 다른 세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제이드벨트 강 안에서 두 마리의 물귀신이 물살을 가르며 핀을 향해 빠르게 헤엄쳐가고 있다. 저것 봐. 영웅 행세를 하려는 어리석은 꼬마가 또 있네. 우리랑 같이 있게 만들어주자. 한 놈은 핀의 목을 휘감는다. 다른 한 놈은 그의 다리에 매달려 둘 다 그를 익사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 솔로는 침묵 속에 지켜본다. 저 아이는 큰 위험에 처했군. 살아남을 가망이 희박해. 하지만 핀의 괴력은 예사롭지 않다. 두 물귀신조차 그를 붙잡아두지 못한다. 그는 놈들을 한꺼번에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들이 문어처럼 그에게 매달리지만 그는 두 손으로 강바닥의 진흙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 솔론이 뚫어지게 바라본다. 정말 놀라운 힘이로군. 이 아이는 육체를 단련하는 수행자로군. 하지만 대체 무얼 하려고 물귀신들에게 익사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는 거지. 그때 핀이 진흙 속에서 사람 모양을 한 시커먼 무언가를 끌어낸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수면으로 떠오르고 심장이 거칠게 뛰는 채로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쉰다.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다. 품에 안긴 유골을 내려다본 그는 제이든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장명루가 목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핀은 무트로 올라와 아이의 유골을 안고 여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다. 여인은 그를 향해 몸을 내던진다. 솔론이 길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저토록 숨이 길다니. 공격 속도 또한 눈부시게 빠르겠지. 그의 수련 경지로 보아 결코 평범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신태경지의 수행자와도 거뜬히 맞먹을 수 있을 정도야. 10피트 내라면 내 수하의 관원들조차 상대가 되지 않겠어. 여인은 유골을 받아들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내 아가, 제이든, 엄마가 널 찾았단다. 당장 널 집으로 데려가 주마. 어느 때보다 서럽게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며 제이든 역시 참지 못한다. 엄마, 제발 울지 마세요. 절 찾으셨는데 왜 아직도 우시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 때문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넌 물귀신인데도 곁에 엄마가 있구나. 난 없는데. 여인이 고개를 들어 감사를 표하려 하지만 피는 이미 사라진 후다. 그녀가 그를 소리쳐 부른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피는 벌써 강에서 다른 두 물귀신의 유골을 건져 올린 상태다. 그는 유골들을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솔로는 길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다. 저것들은 아까 그 두 물귀신의 유골이군. 그가 진짜로 저것들까지 건져 올렸어. 저 악귀들이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음에도 연민을 베풀고 악의를 선의로 갚아주는군. 이 아이에겐 뭔가 고결한 구석이 있어. 수하 관원들이 묻는다. 대장님, 가서 말을 걸어볼까요? 여기서 대기해라. 나 혼자 가겠다. 그 사이 피는 강둑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대단한 솜씨구나. 꼬마야. 사내가 칭찬을 건넨다. 낯선 자의 제복을 알아본 피는 속으로 신음을 삼킨다. 또 육선문의 관원인가. 나는 옥스보우 카운티의 보안관 솔론이라고 한다. 내 이름은 뭐지? 핀이요. 위장이 꼬이는 듯하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발 그 일 때문은 아니길. 도리안의 일이 자신에게까지 추적당하는 것만은 절대 피해야 했다. 대단한 솜씨로구나. 사내가 다시 칭찬한다. 우리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이곳에 왔다. 이 지역을 지나던 참인데 사람을 하나 수소문하고 싶구나. 핀의 경계심이 날카롭게 치솟는다. 그들이 정말로 이곳까지 추적해왔고 심지어 그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만 것이다. 침착해야만 한다. 무슨 말씀이시죠? 무얼 하시려는 건가요? 놀랄 필요 없다. 그저 묻고 싶은 것뿐이니까. 골드힐 마을에 올드리치라는 이름의 부적술사가 있느냐? 피는 눈을 깜빡인다. 그 애한테 무슨 볼일입니까? 고요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들은 올드리치를 의심하고 있었다.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올드리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니. 솔론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올드리치라는 자는 키가 얼마나 됩니까? 나이는요? 핀이 대답했다. 아저씨 키만 해요. 너무 늙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요. 솔론과 관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 나리, 올드리치는 우리가 찾는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죠? 지난 며칠 동안 인근 마을을 이잡듯이 뒤지고 사방에 사람을 풀지 않았습니까?
살인귀가 하늘이라도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솔론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핀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애초에 우리가 엉뚱한 곳을 짚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그때 콜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핀에게 다가왔다. 핀이 미소를 지었다. 전 이만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어요. 검은 개를 본 순간 솔론의 머릿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범죄 현장에 있던 바로 그 검은 개다. 모든 부적술사가 곁에 두는 동반자. 만약 살인귀가 키 작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면? 강철 같은 육체를 가진 아이 부적술사라면? 그의 시선이 콜에게 머물렀다. 정말 훌륭한 흑구로구나. 잡털 하나 없이 매끄럽고 순수해. 이런 개의 피에는 귀신과 마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강력한 양기가 흐른다고들 하지. 피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떠보는 것이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표정을 꾸며냈다. 그래서요, 아저씨한텐 안 팔 거예요. 대담한 척하면서 그는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물러날 속셈이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콜을 부르며 마을을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뛰는 내내 속으로는 패닉에 빠진 채 그 남자가 쫓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솔로는 핀이 살인귀라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만약 살인자가 고작 10살짜리 꼬마 부적술사라면 아무도 경계하지 않을 테고 완벽한 기습의 기회가 생길 테니까. 뼈에 남긴 흔적만으로도 그는 핀이 이씨 가문 야영지에서 9명의 수행자를 도륙한 진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흥미롭군. 솔로는 생각했다. 이 꼬마를 딱 한 번만 더 시험해보리라. 핀은 몇 걸음마다 뒤를 힐끗거리며 달렸다. 솔론의 모습이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지자 핀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 발이 빨라서 천만다행이야. 그때 그의 바로 뒤에서 어떤 형체가 번쩍이며 나타났다. 핀,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느냐? 죄송해요. 전 정말 집에 가야 해서요. 핀의 경계심이 치솟았다. 소리도 없이 허공에서 불쑥 나타나다니. 이 남자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상대가 아니다. 핀은 일부러 딴청을 피우며 허리를 굽혀 콜을 쓰다듬었다. 보시다시피 우리 콜은 병약한 데다 성질도 아주 더럽고 아마 고기도 질기고 맛없을 거예요. 아저씨가 신경 쓰실 가치도 없어요. 솔론의 어조가 묵직해졌다. 나흘 전 도리안 리가 샹양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살인귀는 검은 개를 데리고 있었지. 살인귀는 너만 한 키의 부적술사였고 핀의 손이 등 뒤에 칼을 향해 스르륵 미끄러졌다. 이 남자는 좋은 뜻으로 온 게 아니다. 이 상황을 무사히 빠져나갈 길은 없다. 그래서 막 움직이려던 찰나 솔론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정확히 10피트 거리에 안착했다. 솔론은 그의 속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가 핀의 유효 사거리밖에 머무는 이상 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핀은 숨을 내쉬었다. 기회는 날아갔다. 다음 순간 솔론이 단숨에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핀의 영역을 매섭게 압박했다. 이렇게 앞뒤를 오가는 돌발적인 움직임은 즉각 핀의 오라를 자극했다. 그의 체내에서 혈기가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솟구쳤고 모든 이성이 날아가 버렸다. 핀이 막 공격을 가하려는 찰나 솔로는 또다시 정확히 10피트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핀이 혈기를 폭발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솔로는 그가 진짜 실력을 드러내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꼬마야, 네가 뿜어낸 혈기가 방금 네 실력을 모조리 까발렸구나. 핀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아무 생각 없이 제 발로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이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저 3열 핸드캐넌의 사거리를 벗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솔론이 온화하게 말했다. 이 거리가 내겐 꽤나 골치 아프지? 내 3열 핸드캐넌은 백보 안에서는 절대 빗나가는 법이 없다. 벼락의 힘으로 폭발하는 천둥석은 수행자의 신태조차 산산조각 낼 위력을 지녔지. 이 포는 워해머이기도 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18반 망치수를 연마해왔다. 사람들은 날 벼락격추라 부르지. 포의 반대쪽 끝은 창끝으로 되어 있다. 나는 창술 또한 연마했다. 그러니 말해보거라. 넌 도대체 무슨 수로 날 죽이고 입을 막을 생각이었느냐. 피는 분통이 터져 끙 앓는 소리를 냈다. 저 남자를 죽일 수도 이길 수도 그렇다고 따돌릴 수도 없다. 승산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뜻밖에도 솔로는 그저 총기를 다시 어깨에 둘러매며 서늘하게 말했다. 그러니 앞으로 소란을 피울 일이 생기거든 부디 흔적을 남기지 말도록 해라. 다시 내 손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테니. 그는 몸을 돌려 부하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피는 얼어붙은 듯 우뚝 서 있었다. 절 안 잡아가시는 거예요. 솔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넌 물귀신에게 익사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을 도왔지. 그것만으로도 네가 어떤 녀석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게다가 도리아는 그럴 만한 짓을 했고 나는 치안관리다. 내 임무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지. 사건은 해결됐어. 널 체포할지 말지는 내 알 바 아니란다. 피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절 놔주시면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데요? 솔론이 손을 내젓는다. 사람 잡는 건 애초에 내 체질이 아니야. 내 실력이면 어딜 가든 잘 먹고 잘 살 테니 걱정 마라. 옥스보우 현으로 돌아온 솔로는 자리에 앉아 사직서를 쓰기 시작한다. 나무는 옮겨 심으면 죽지만 사람은 자리를 옮겨야 번창하는 법이지. 이따위 엿 같은 자리 원하는 놈이나 가지라지. 난 전혀 미련 없으니까. 한 보좌관이 들어와 보고한다. 날이 골드힐 마을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부적술사 올드리치에 대한 뒷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가 정리된 서류를 건넨다. 하지만
하지만 나리. 골드힐 마을은 저희가 아니라 노이슈타트 현의 관할입니다. 노이슈타트 현의 일에 함부로 엮였다간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솔론이 손짓으로 그를 물린다. 알고 있어. 이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설령 부관이 묻더라도 말이야. 솔론이 서류를 펼쳐 읽는다. 골드힐 같은 작은 촌구석 근처에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나 많은 강자들이 사라졌다고? 조 가문의 둘째 아가씨, 린 가문의 에라, 그리고 원영기 경지의 제인까지. 이 모든 게 소문으로만 돌던 진왕의 무덤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간다. 부적술사 올드리치, 성도에서 생계를 꾸리는 아들 에드먼드. 손잡히는 2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솔론의 두 눈이 크게 뜨인다. 핀이라고.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촌구석에서 만났던 그 꼬맹이가 바로 핀이잖아. 사악한 악귀가 시체를 차지하는 일은 그리 드문 것도 아니지. 그렇다면 지난 2년간 발생한 실종 사건들은 핀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커. 그는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간다. 골드힐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름 전에 올드리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가축들이 피가 완전히 빨린 채 발견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올드리치가 시귀로 변했으며 그가 바로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는 악귀라고 굳게 믿고 있다.